XSFM입니다. I, D, W, K 오늘은 빈부격차 해소와 양성평등을 내세우며 등장한 종교에 대해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무슨 종교일지는 예측하시겠지만 동시에 갸우뚱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듣게 될지 저희도 궁금합니다. 2015년 6월 세 번째 목요일의 히스테리 사건 파일 그것은 알기 싫다입니다. 한국 바깥에 계신 지구상의 청취자 여러분, 한국 안 들어오고 계시죠? 청취자 여러분, 한 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XSFM 책임 프로듀서 UMC입니다. 예, 이용 상임수석이고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제 들어오기도 나가기도 어려워진 나라. 군대! 이건 가히 남쪽의 북한. 어째 지난달에 군대 다시 가는 악몽을 꿨는데 평소 그 악몽보다 예사롭지 않아서 어차피 한 번씩 꾸잖아요? 예. 요즘 진짜 너무 전쟁터입니다, 진짜. 다시 온 거야, 이런. 물뚝심송 상인고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참 오랜만에 나오는 것 같네요. 네. 실제로 오랜만에 나오십니다. 실제로 오랜만입니다. 네네. 근데 그 남쪽의 북한이라는 걸 영어로 하면 서던 노스코리아입니까? 그렇죠. 그렇죠. 사우스 노스코리아죠. 사우스 노스코리아. 노스코리아 인 사우스. 그렇죠. 예. 참 복잡하네요, 아주. 네. 네. 통계학적으로 볼 때 아직 온 국민을 상대로 발병할 가능성이 높은 그런 질병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렇게까지나 우리가 이제 긴장 타는 이유는 지난 회차에도 말씀을 드리긴 했습니다만은 지난 회차에 말씀을 드렸던 이유 말고도 그러니까 심리학적인 단계를 우리가 못 벗어났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렇죠. 예. 예. 그런 상황 말고도 이게 메르스가 더 커진다거나 아니면은 다른 더 큰 의학적인 문제가 국내에 생기면 국가가 어떻게 할지 눈에 훤히 보이고. 맞아. 예, 저 언덕 너머, 이 지평선 저기 너머에 먼 구름 사이로. 네. 다리를 끊고 도망가는 리 박사의 모습도 보이고. 예. 그렇습니다. 사실상 지금 메르스가 문제가 아닌 거죠. 예. 실탄 들려가지고 외곽 근무 보내는 거 자체는 뭐 군대에서 늘 하는 거지만 그 실탄 든 총을 들고 가는 아이가 뭔가 못 믿음직한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죠. 예. 참 어려운 비유네.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실탄을 다 쓸 수 있는 능력을 쥐어줬더니 네. 우리를 괴롭히고 있어요. 그 강북 삼성병원하고 구분을 해주시긴 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삼성 서울병원 예. 일원동이죠. 강남구 일원동입니다. 을 포함한 삼성병원들에 대해서 한참 전에 저희가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이 병원에 사장님이 있다고요. 원장님이 아니고. 예. 2011년에 이 병원에 사장으로 들어온 사람은 삼성그룹 전략기획실 출신입니다. 전략기획실. 사장 밑을 채운 경영진들 역시 의학 디플로마하고는 거리가 좀 먼 삼성그룹 각 계열사의 경영인들입니다. 대체 병원을 그동안 어떻게 경영했는지는 넘겨짚을 필요도 없습니다. 어떻게 했다고 해도 메르스 사태 초기에 우리가 봤듯이 정부가 병원 이름 공개도 안 해주고 병동을 봉쇄하는 것은 고려조차 하지 않은 채 삼성이 알아서 하라 라면서 다른 나라 외교시설 대하듯이 삼성병원을 대해주는 걸 보면 최소한 그간의 분위기도 이 병원은 살아남기 위해 경쟁할 필요는 딱히 없다고 느끼는. 다만 그냥 자기 돈 모으는 일에만 골몰하면 지저분한 문제들은 주변에서 알아서 해주는. 그러니까 병원에다가 그 메르스에 대한 안전조치를 취하면 그 병원 일게 뽀록 나니까 안전조치도 취하지 않는 거군요. 논리적으로 맞아요. 네. 거대 병원 시대에 버릇없이 큰 아이 같은 존재였음을 상상하기는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무풍지대에서 이익을 늘리는 일에만 열중을 하는 곳이 병원일 때, 다시 말해서 이 무능한 병원이 크고 잘 나갈 때, 네. 그곳을 끼고 있는 사회가 치르는 비용, 현재 서울 남부, 강남 3구, 이 나라 전체가 신나게 치르고 있는데 앞으로는 좀 나아질 것이냐? 네. 아니죠. 오늘도 스튜디오에 나오면서 경제지와 종합일간지의 헤드라인을 구경을 했는데요. 이 양반들은 대부분 이 사태의 탓을 누구한테 돌릴까?
삼성이거나 청와대면 안 되는데 하고 고민하고 있는 듯이 보였습니다. 재래 언론이 평소처럼만 해주면은요. 메르스에 대해서 국민들이 미래에 가질 기억 속의 삼성에 오냐오냐 해주느라 사태를 키운 정부의 지분은 아주 작아질 겁니다. 그렇습니다. 네. 전 참 재밌는 게 네. 그 삼성 서울병원 홈페이지에 가봤어요. 네. 그래가지고 열심히 뒤져봤더니 원래 같은 과에 두 분이 계셨잖아요. 메르스 환자 확진되신 분이. 네. 그 과 홈페이지 들어가 보니까 외래 진료를 잡을 수 없는 의사분이 두 분 계시더라고요. 외래 진료를 잡을 수 없는. 네. 즉 내가 외래 진료 받으려는 사람의 입장에서 들어가서 외래 진료 클릭하면 요새는 예약되잖아요. 큰 병원들은. 네. 그거 하려고 들어갔더니 외래 진료가 안 되는 의사분이 두 분이 계셨다는 거죠. 네. 예. 그러니까 이게 몇 살 정도 되는 삼성병원 의사다. 어느 과 의사다라는 게 나오면 누구라는 게 너무 쉽게 밝혀지는 거잖아요. 그래 버리네요. 예. 그러니까 좀 이런 것도 좀 관리를 잘 해야 하지 않나. 엉성하게 관리했네요. 예. 근데 이런 걸 잘 관리해가지고 뭐 이 페이지를 폐쇄하면 또 외래 진료 받는데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놨겠죠? 그런 걸 보면 정보 관리 자체도 그렇게 세련돼 보이지 않고 좀 이상한 걸 많이 느꼈습니다. 네. 우리 이제 일베 아이들이 좋아하는 힘센 사람이 계속 가지고 가진 사람이 계속 가지는 반복은요. 그게 띠꺼워서 부도덕한 게 아니라요. 점점 하는 짓이 엉성해지고 멍청해져서 부도덕합니다. 아, 그렇습니다. 예. 여실히 구경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짧은 민주평톡이 있고요. 의학 관련된 소식도 하나 있고요. 신빙성이 있는지는 알 수 없고요. 그리고 지금도 대한민국이 경험하고 있는 많은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1400여 년 전에 등장한 사도에 대한 이야기를 1400여 년 전에 우리나라는 무슨 문제를 겪고 있었죠? 삼국통일? 빈부격차와 성불평등. 1400년 전이면 진짜 삼국 통일을 하려고 막 하는 시점이겠네요. 포즈 잡던. 뭐 그때도 뭐 역병과 가뭄 뭐 그런 건 뭐 있었겠네요. 자주 있었을 거고. 네. 예. 지금 당장도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문제들을 왠지 해결하려고 그때 나왔던 것 같은 네. 종교의 이야기를 30년 전에 등장한 덕질 요정이 설명을 해주는 시간 잠시 후에 갖도록 하겠고요. 요정이 나이가 30이 넘으니까. 네. 원래 요정은 1000살 만살 해요. 그렇지. 요정은 보통 만 19세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예. 근데 아직, 예. 30살밖에 안 됐는데 또. 네, 머리에 피도 차지 않은, 예. 어린 요정이 등장할 예정입니다. 요정업계는 등록도 안 받아줄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광고 듣고 와서 시작을 하죠. 2015년 6월 세 번째 목요일에 히스테리 사건 파일 그것은 알기 싫다는 에브리온 TV, 바른선택 빠른선택 1599 대리운전, 스테픈 울프 제뉴인 레더, 왕초보의 무한실내 컴스테이션, 나의 마지막 시도 퍼펙트 25 전화영어, 나에게 선물하는 저녁 한우박스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XSFM입니다. 내 인생의 6개월이 그냥 날아가 버렸어. 한국인 가게에서 일했지. 퇴근하면 집에 그냥 있었지. 친구도 못 만들고. 워킹 홀리데이 진짜 별로야. Excuse me. Why don't you call Perfect 25? 뭐? Perfect 25. 그래서 뭔데 그게? Perfect 25 English phone call service. 이거 말하는 거야? perfect25.com? Oh, you got it right. 바른 선택, 빠른 선택. 1599에서 알려드리는 대리운전 이용 상식. 대리운전을 이용하시다가 불편한 사항은 기사님께 직접 말씀하시기보다는 콜센터에 연락주세요. 보험, 사고 처리, 기사의 불친절 문제까지 규정에 따라 친절하고 빠르게 처리해드립니다. 문제 처리 원칙이 확실히 준비된 1599라면 더 안심되겠죠? 바른 선택, 빠른 선택. 1599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바른 선택, 빠른 선택. 1599. 모든 걸 정리해뒀지만 뭔가 아쉬운 그녀의 다이어리. 스테픈 울프 컬러 다이어리. 지갑이 비싸다고 자랑하는 그의 말이 설득력 없어 보인다면 스테픈 울프 클립 포켓. Steppenwolf Genuine Leather. 광고와 생활. 황야의 1위에서 새로 나온 가죽 마우스패드에 대해 XS몰 상품 페이지에 가보면 UMC가 지금까지 써본 마우스패드 중 최고라고 했다는데 네.
이것은 거짓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쓰지 않았습니다. 네. 지금 이게 거짓말하는 거라면 책임을 지고 제가 물러나야 할 상황이에요. 네. 정확히는 일부는 옳고 일부는 그른 진술입니다. 잘 들어두십시오. 네. 유저의 압력에 어느 정도 눌리는 느낌의 마우스패드를 찾으신다면 황야의 1위 가죽 패드는 좋은 선택이지만 그렇지 않다면 유리 혹은 알루미늄 패드를 쓰셔야 합니다. 가죽은 안 됩니다. 눌리는 느낌의 마우스패드가 무슨 패드인지 모르는 분들은 그냥 싼 걸 사십시오. 그게 이제 중간에 쿠션이 있는 직물 패드 보통 사무실에서 많이 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뭐 실리콘 같은 게 안에 쑥 들어간 그래서 손목을 받치라고 해놨는데 하다 보면 아무것도 하지 않게 되는 그거 있는 마우스 패드. 그런 게 이제 마우스가 눌리면 눌려져요. 그래서 사람들은 눌림을 가지고 내가 움직이고 있구나라는 느낌을 은연중에 받아요. 그렇죠. 근데 생각보다 이제 정교한 컨트롤을 중요시하는 게이머들은 안 눌리길 바래요. 그래서 고가의 장비들은 유리나 알루미늄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죠. 그렇군요. 예, 옛날에는 청바지 패드를 쓰다가 눌리지 말라고 얇은. 그렇죠. 예. 근데 그건 좀 내구성의 문제가 있죠. 청바지 패드는. 그리고 볼 마우스 시대에는 괜찮았는데 지금은 좀 애매하죠. 그렇죠. 위생 관리의 측면에 있어서도 가죽은 유리 패드에 비해 떨어집니다. 당연하죠. 후처리가 잘 된 가죽이라 FPS 게이머의 정밀한 스나이핑에 도움이 됩니다만. 네, 요즘 스나이핑 모드 없는 마우스를 쓰시는 분도 있나요? 그런 게 또 따로 있나요? 고정하는데 손이 좀 갈 수 있습니다. 게다가 가격이 비쌉니다. 네.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마우스패드란 컴퓨터 사면 따라온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구입하면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만류합니다. 저희는. 네. 마우스패드가 10,000원 넘어가는 걸 보고 이런 가격이 붙어? 네. 제가 그런 바보 같은 생각을 언제 했냐면 우리 사무실에 재활용품 분류하려고 비닐 사놨잖아요. 네네. 비닐을 사면서 느꼈어요. 비닐이 그냥 땅에서 자라면 주워오는 건 줄 알았는데 비닐은 프라이슬리스한 줄 알았는데 프라이스가 붙어있어? 예, 그렇죠. 대동강 물이 아니었구나. 예,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마우스패드에 대해서 비유가 틀렸죠. 예. 대동강 물도 가격이 붙어 있는데. 그니까요. 그렇죠. 예. 그렇죠. 물 얘기는 좀 이따 할 겁니다. 네. 그리고 저희 그 시골집에 가보면 최지우 씨가 웃고 있는 ADSL 마우스패드가 있어요. ISDN이다, ISDN. 97년에 광고하던. 네네네. 네. ISDN 마우스패드. ISDN 근데 써보신 분 계세요? 저요. 저는 안 써봤어요, ISDN. 써봤죠. 집에서 달았었어요. ISDN이 일반인용하고 원래 시스템용하고 두 가지 있다는 거 아세요? 그건 모르죠. 보통 ISDN 채널이 두 개잖아요. 64K 플러스 64K, 128K 나오잖아요. 전문가용은 그게 16개를 묶을 수 있는 게 있어요. 이야, 대단하다. 근데 ISDN은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도입 초기에 중단돼 버리는 바람에 일반인들한테 많이 실수로 등록했던 기억이 나요. 왜냐하면 뭘 했었어요. 아무리 그래도 96K 모뎀에 비해서는 신세계인 건 맞아요. 그거에 비하면 엄청 빨랐죠. 그러니까 어릴 때는 다운로드 창을 보는 재미가 있었어요. 96K가 아니라 9.6K죠. 96kbps예요. 아닌가? 9,600. 9,600? 9.6K였다가 나중에는 9,600 bps였어요. 그래가지고 9.6 킬로비피했어요. 그건 초창기였고. 네네. 그래서 나중에 속도 많이 올라갔어요. 56K까지 올라갔죠. 네. 이 영감들의 대화. 마우스란다. 무슨 얘기 하려고 했지? 옛날에 한강을 어떻게 건넜는지 알아, 이놈들아, 이러면서. 나루토에서. 나도 그런 얘기 하려고 했어. 다운로드 창을 바라보다가 취미가 낚시가 된 사람들이 많았어요. 이게 되게 정적인 즐거움이거든요. 다운로드 속도 올라가는 거 보는 게, 다운로드 올라가는 거 보는 게. 집중력이 증가되고. ISDN 이후로 그게 확 줄었죠. 은근히 명상하는 느낌 들잖아요. 맞아요. 술 먹다 그런 얘기 하게 돼요, 사람들은. 보고서 술 먹으면 재밌다고. 2.4, 2.1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 보면서. 옛날에는 그걸 보면서 이걸 왜 안 버리나 했는데 이젠 유물 느낌 나고 보존해야겠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하여간 오래된 최지우 씨가 나오는 마우스패드를 가지고 계신 분들께도 황야의 1위 마우스패드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비추입니다. 제 생각에는 그 황야의 1위 마우스패드는 그 마우스패드만 가지고는 효과를 제대로 보기가 힘들 것 같고요. 아니 그걸 왜 사요? 뭘 더 사야 돼요? 아니 그러니까 자기 데스크에 실제 책상 위에 그 데스크패드 있지 않습니까? 데스크패드. 사무용. 그거와 칼라를 맞춰가지고 가죽으로 통일한다거나, 뭐 책꽂이까지 통일한다거나 이러면 자세가 확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비싼 마우스에 쓰는 비싼 패드인 겁니다. 네, 맞아요. 아니 싼 마우스에 써도 돼요. 가능은 누가 말리진 않아. 그렇죠. 그러니까 디지털 디바이스를 좋아하는 사람들한테 좀 약간 다른 문제지만 내가 일하는 공간, 책상 위를 어떤 일관성 있는 디자인으로 꾸미고 싶은 그런 경우에는 굉장히 도움이 되죠. 건빨 패드가 하나 필요했다. 그럼 뭐 쓰셨대요. 이태리 명품 가죽 구두를 신고 모내기를 하러 간다 해도 누가 말리겠습니까? 그래도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람이 모내기의 철학을 알아?
장점이 있지만 단점도 많은 제품입니다. 충분히 네. 고려한 뒤 구매를 결정하십시오. 쉽게 말해서 고가의 사치품이라는 얘기죠. 네. 그 제가 원래 충분히 고려한 뒤 구매하십시오라고 썼다가 네네. 구매하십시오를 지웠어요. 구매를 결정하시든지 말든지 하십시오. 네. 그 외에도 버클 가죽 벨트도 나왔는데 신중히 구매하십시오. 구매하시란 말씀이 아닙니다. 네, 신중히가 중요합니다. 부주의한 쇼핑은 불행의 씨앗입니다. 그렇습니다. 부디 조심하십시오. 5만 원짜리 마우스패드 산 다음에 후회하면 늦었습니다. 이미 마우스를 한 번쯤 올려놓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어릴 때 흔히 하던 말들을 제가 태어날 때쯤에 흔히 하던 말들을 떠올리게 됩니다. 덮어놓고 쇼핑하면 거지 꼴을 못 면합니다. 예. 이런 비싼 마우스패드는 살 때 조심하셔야겠다. 그렇습니다. 네. 이게 또 좋죠. 이런 마우스 패드를 이렇게 열심히 알아보다가 다른 마우스 패드를 보면 진짜 거저 같잖아요. 그 심리적인 효과. 예,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5만 원짜리 보다가 8천 원짜리 보면 왜 이렇게 싸지? 막 이렇게. 네. 네. 저는 최고라고 말한 적이 없다는. 일부분 최고일 수 있는. 그렇습니다. 예. 미디어 브리핑. 민주적이며 평화로운 뉴스 토크. 뉴스 토크 시간입니다. 네. 녹음을 들어오기 전에 물뚝심송 사행고문께서 이제 취재가 덜 끝나셨는지 누군가한테 전화를 하시고 낙심하는 이모티콘처럼 아오 이러고 계셨는데 대체 무슨 얘기를 해주시려고 오프닝부터 계속 얘기 나왔는데 네. 뭐 요즘에 사실 메르스 이야기 말고는 언론의 관심을 받기 힘들죠. 그렇습니다. 저희가 답답한 게 저희처럼 이제 인력 부족한 곳에서 미군 탄저균 문제 그리고 이제 황교안 총리가 스르륵 이렇게 스며들어가는 문제 총리실에 이렇게 백스텝으로 이렇게 슬쩍 끼어들어가는 들어가 봐서 누가 안 쫓아내면 총리하고 누가 쫓아내면 그냥 뭐 지갑을 떨어서 주스러 온 거고. 심슨의 그 유명한 짤 있지 않습니까? 호모 심슨이 그 수풀 속으로 쓱 들어가는 네, 그렇습니다. 황교안 총리 자신감이 생겼나 봐요. 아 그래요? 그 총리 후보 법무부 장관을 사퇴했더라고요. 아 진짜요? 배수의 진. 그렇죠. 배수의 진.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 그 취재하신 분들을 찾고 있는데 쉽지가 않아요. 메르스가 이제 온 언론 인력들도 집어삼킨 측면도 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취재를 할 수 있는 노동력 자체를 다 빨아들여 버린 거죠. 그렇습니다. 다른 중요한 안건들에 대해서 뭐 이렇다 할 정보가 나오는 경우가 없습니다. 이제 막. 맞습니다. 뭐 물론 이제 메르스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긴 하지만 워낙 사실 이제 이 바닥이 너무 좁다는 뜻이기도 하죠. 네. 영화 연평해전의 제작진들이 지금 눈물을 흘리고 있을 거예요. 네. 한번 2015년 6월을 애국심의 물결로 뒤덮어볼까 했는데. 그렇습니다. 애국을 하기가 가장 어려운, 거의 건국 이후 가장 어려운 상황이에요. 애국은커녕 지금 집 밖에도 나갈까 말까 지금. 네. 첫 번째 키워드. 나를 아는 의사. 그렇습니다. 뭐 메르스에 대한 이야기는 너무 많이 해가지고. 네. 사실 이 메르스를 어떤 측면에서 한 번 더 봐야 하는가라는 걸 깊게 고민을 했습니다. 결국은 이 메르스 자체보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메르스가 가져온 우리 사회의 민낯을 보여주는 이 현상. 이게 훨씬 더 중요한 거겠죠. 그렇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현상을 정권의 잘못으로 간주하기도 하죠. 저요. 예, 그게 뭐 전혀 틀린 관점이 아닙니다. 맞는 관점이죠. 네. 그리고 또 어떤 경우에는 이제 여러 가지 측면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각자 자기가 보고 싶어하는 측면을 가장 크게 보는 게 사람들의 일반적인 관습이죠. 그렇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거를 아까 삼성서울병원 얘기 나왔는데 네. 삼성서울병원과 복지부, 즉 관료들, 정치인들 말고 관료들은 또 어떤 관계에 있는가. 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라고 보고 계시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네. 관료주의의 문제. 그리고 또 어떤 면에서는 우리 사회의 굉장히 중요한 축이죠. 의료 시스템. 네. 사람들이 살아가야 되는 데서 의료 시스템은 상당히 의미가 깊고 아주 필수적이면서 돈을 많이 써야 하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네. 이 의료 시스템 자체가 전반적으로 문제가 있다. 의료 시스템에 대한 문제로 진단하시는 분도 있고요. 또 어떤 쪽에서는 다 좋은데 그런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 문제를 초기에 신속하게 해결하지 못한 것에는 언론의 책임도 무척 크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 당연히 있을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 속보 경쟁에 앞서가지고 막 정확하지도 않은 얘기를 막 하고, 대표적으로는 그 경우를 들 수 있죠. 몇 번 부르기가 좀 하지만 그 삼성 서울병원에서 의사로 계시는 분이 사망했다는 속보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심지어 거기에 우리 셋 중에 한 명도 휘둘려가지고 저녁 내내 난리를 치셨던. 네. 참고로 저는 아닙니다. 어쩌죠? 저도 아니에요? 아니 저녁 내는 아니고 물뚱님이 깜짝 놀라셔가지고 이거 이제 어떻게 하냐고. 조문의 뜻을 표했다가 사실 속보가 거짓말이었는데 조문의 뜻을 표한 거 진짜 뻘쭘한 일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리고는 막 이 일 때문에 앞으로 뭐 시국이 어떻게 돌아갈 것이다, 어떻게 돌아갈 것이다라고 막 일원동 환타님이 막 트윗을 하고 막 연락 휘둘렸어요 두 분이. 그래서 바로 그냥 오보라는 얘기가 있어 잠정적으로 내립니다. 뒤로 싹 벗었죠. 네. 역시. 진짜 창피해. 우리가 늘 할 말 있죠. 퍼거슨 경이 옳았다. 그가 옳았다. 또 있습니다. 그리고 뭐 심지어 이런 국가 사회 전반에 걸쳐 있는 시스템적인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각각 자신이 속해 있는 정파의 이익을 먼저 따져서 행동하는 분들의 문제점도 드러났습니다. 물론 모두가 기본적으로 그러고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그렇습니다만은 정치인으로서 자기네들의 이익을 위해서 움직이긴 해야 되는데 결국 그 움직임의 방향은 국민의 이익과 일치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게 제일 중요한 거죠. 그렇지 못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자꾸. 저 뉴욕의 뭐 그라운드 제로에서라든가 아니면은 폭설이 왔을 때 이런 때에 초당적으로 협력하는 모습 이런 것들은 뉴욕 시장을 대선 주자로 만들어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렇죠. 잘했어야지. 잘하면 그렇게 되죠. 잘하면. 푹 돌리는 일을 열심히 하라는 게 아니라. 그렇죠. 결국 이 사건, 그 메르스가 퍼져나간다는 지금 아직 끝나지 않은 진행 중인 이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가 알게 되고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가 정말 우리가 평소에 생각하던 것보다 한참 더 수준이 아래였구나. 웬만하면 이런 걸 저는 이제 예상했죠 뭐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번에는 진짜 달랐어요. 놀랬습니다. 심지어 이 정도구나. 이것까지는 상상을 못했다. 무능쩔. 자 어떤 그 상상의 단계를 넘어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 컨트롤도 못하는구나. 아까도 얘기 나왔지만 뭐 무능과 유능을 얘기할 때 흔히 약간 부패하더라도 유능한 게 낫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사실은 부패의 끝이 가장 무능한 겁니다. 부패하면서 유능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부패의 진화는 정점의 무능이더라고요. 방향의 끝이 무능입니다. 이건 이번에 확신을 갖게 됐어요, 저도. 반면에 그런 생각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 대한민국이라는 사회를 유지하고 있는 시스템이 이렇게 결함투성이고 상상을 넘어설 정도로 허탈하게 수준이 떨어지는데 저희가 그동안 이제 쫓아다니면서 이 사회에 숨겨져 있는 어두운 구석에 있는 그런 문제점들은 하나씩 청취자 여러분들께 전달하려고 노력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제목이 그것을 알기 싫은 거고. 그렇죠. 결국 이제 저희가 해온 일이 아직 세 발의 피도 못하고 있는 거구나. 진짜 심각한 문제들은 건드리지 못했구나. 그렇습니다. 라는 자괴감도 약간 들었습니다. 네. 반성할 게 많았습니다. 그래도 이제 지금 시간은 뭐 장대한 시리즈를 시작하는 시간도 아니고. 다행입니다. 그래서는 안 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안 되는 시간이고. 왜냐하면 존 스노우는 안 돼. 아무것도 몰랐었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안 좋아. 욕 먹겠다. 지금은 그 와중에 이 사태를 지켜보는 하나의 관점을 잡는 소재로서 의미가 있을지 모르는 아주 작은 목소리의 주장 하나를 소개해드리는 것으로서 이 시간을 채우도록 하겠습니다. 그 주장은 무엇이냐면 가톨릭 의대를 나와서 서울 성모병원이 가톨릭 병원이죠. 네, 맞습니다. 거기에 계시는 그 이재호 교수라는 분이 자신의 페이스북과 오마이뉴스에 기고한 글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제목은 주치의 제도 다운표하고 있었다면 이렇게 안 됐을 텐데. 주치의 제도가 있었으면 이렇게 됐을 텐데. 이렇게까지는 안 됐을 것이다. 이분은 굉장히 지속적으로 그 주치의 제도를 주장하시는 분이에요. 물론 뭐 주치의 제도가 우리 사회 현실에 맞는지 안 맞는지 이런 건 뭐 다 따져봐야 될 문제고 현실적으로는 주치의 제도가 우리 사회는 없지만 이걸 하고 있는 나라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예를 들어 영국이죠. 영국은 각 개인이 의사한테 등록을 해야 돼요. 등록을 해서 주치의를 가져야 되고 맨 먼저 자기가 무슨 건강상의 문제가 생기면 주치의부터 만나야 됩니다. 그 주치의가 그 다음에 이 사람이 해야 할 일을 지정해 주는 거죠. 그 생각해보면 굉장히 명쾌한 제도예요.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주치의가 있어서 자기 건강에 문제가 생기거나 또는 의심이 생겼을 때 주치의한테 먼저 물어보고
주치의가 자신한테 등록된 그 모든 사람들의 건강을 평소부터 관리하고 사실 이게 의학 중에서 가장 중요한 예방의학이잖아요. 네. 의학의 미래죠. 예, 주치의가 심지어 더 깐깐한 사람이 주치의를 하게 되면 막 술도 못 먹게 하고 막 그런답니다. 어머요. 당신 그렇게 살면 건강을 해칠 수 있다. 아, 그러면은 평소에. 이게 회사 들어갔을 때 자기 사수운, 뭐 그런 거죠. 이렇게 군대에서의 막고참 운 이런 것처럼 주치의는 국민 1인당 당번 의사가 한 명씩 붙어야 되다 보니까 뭐 주치의 운이 안 좋다. 그러면 굉장히 고달픈 인생이 될 수도 있어요. 부부관계를 1년간 금하며. 근데 궁금한 게 있는데 만약에 나는 뭐 외과가 아플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의사는 만약에 내과의다. 뭐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런 얘기도 이제 얼핏 나오게 될 겁니다. 네. 예. 그런 식으로 이제 주치의는 어떤 의료 서비스의 코디네이터 같은 게 돼서 그런 주치의들이 활동을 하게 되면은 이 이재호 교수님의 주장은 최초와 그 삼성병원에서 이제 발병한 2명의 환자들 같이 흔히 우리가 말하는 병원 쇼핑. 병원 쇼핑? 우리 사회에 아주 흔하게 있는 일이죠. 주변 사람들의 조언을 받아들여서 뭐 암에는 어디가 좋대더라. 그럼 거길 막 쫓아가고 또 모에는 어디가 좋대더라. 그럼 또 그 병원을 가보고. 그렇죠. 어느 한 병원에서 진단받으면 그거 오진일 수 있으니까 다른 병원도 한번 가서 물어봐라. 그 대형 병원, 대학 병원들은 사람들이 바글바글하고 동네 개인 병원들은 팔이 나지고 있고 뭐 이런 상황이 지금 자주 연출되는데 그 핵심 어휘 중에 하나가 병원 쇼핑입니다. 나중에는 막 진료실을 부탁해 이런 프로그램이 나와가지고 스타 닥터들이 나와서 진료실을 부탁해. 꽁치 통조림을 넣은 치료법 뭐 이런 것을 개발하고 막 15분 동안 집에 있는 약상자로 불로초 만들기 이런 거. 사람들을 혹하게 해서 그 병원에 가서 돈을 쓰게 만드는 것. 병원 쇼핑에서 한 단계 더 나간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나라도 정상적으로 1차 의료기관, 2차 의료기관 이게 다 지정돼 있어가지고 개통을 밟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대형 병원으로 바로 갈 수 있는 창구는 응급실이에요. 맞아요. 내가 지금 아파 죽겠으니까 바로 여기 와야 된다. 응급실이 진짜 긴급한 상황에 응급 환자들이 가는 게 아니라 그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받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가는 관문처럼 돼버린 거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응급실을 가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저도 가봐서 하는데 아예 외래로 갔는데도 불구하고 의사가 응급실에 가서 일단 대기하고 있어라. 그리고 그게 필요한 서비스라는 듯이 이제 수속 중에 물어봐줘요. 여기서 치료받을 것이냐라고. 그래서 저는 새벽에 아파서 온 건데요. 이렇게 얘기하고 나니까 좀 찜찜한 거예요. 날 싫어하려나 이제? 그러니까 진짜 응급 환자는 응급실이 자기가 있어야 할 곳이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그렇죠. 예, 그 멀쩡한 환자들이 거기서 막 죽치고 있으니까 입원을 기다리면서. 이게 이렇게 좀 왜곡돼가는 원래 그 의미대로 운영되지 않는 의료 서비스 시스템이 바로 여기서 시작된다는 거죠. 주치의 제도가 있었다면 이런 일이 없었을 것이고 응급실이 메르스 같은 감염병이 퍼지는 주 본산지가 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게 이재호 교수의 의견입니다. 하지만 이 주치의 제도는 우리나라에도 몇 번 도입하려고 노력을 하다가 다 실패한 경우예요. 사실 주치의 제도라는 것은 뭐 영화나 어떤 외국의 문학이라든가 이런 데서 굉장히 흔하게 나오는 개념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우리나라에도 주치의 개념으로 의료 시스템을 활용하는 사람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요? 약간 상류층에 좀 있는 집안들은. 아, 그래요? 집안 식구들이 모두 전담해서 맡아주는 의사 선생님 한 명 정도는 다 갖고 있습니다. 꽤 비싼 값을 불러야 가능한 모양이죠. 그러니까 사회적 네트워크상 연결될 수 있는 상황인 거죠. 근데 뭐 그 정도 되면 그럼요. 뭐 사위가 의사라던가 뭐 뭐 집안에 이미 있기도 그런 하고 상황 아닌가요? 집안에 있기도 하고. 그래서 항상 우리나라에 뭐 집안에 의사 하나 변호사 하나 꼭 있어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 게 애를 한 10,000명 낳냐? 직업군의 비율로 볼 때? 10,000명으로 부족하죠? 그러니까요. 연어여야겠는데요? 네. 그럼 이제 아기가 아니라 포자라고 불러야죠. 버섯이에요? 아기들이 이렇게 막 날아다니고 있고. 아, 대충 허공에 이렇게 번식시켜놓으면. 그렇죠. 그 중에 어디 이제 접착해서 이제 자라나면 성인이. 하여간, 집안에 법조인이나 의료인을 둘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뜻밖의 두고 있는 가정이 많다는 거죠. 상류층에 가면. 그런 사람들은 주치의 제도를 사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거죠. 자기 친한 친구 중에 의사가 있다 그러면 그 친구의 조언을 먼저 받긴 합니다. 대신 거기는 조언에 대한 대가를 전혀 지불하지 않고 있죠. 주치의 제도가 우리나라에 도입되지 않은 이유를 따져보면은 우리나라는 주치의 제도를 도입할 수 없는 쪽으로 의료 시스템을 계속 발전시켜 온 겁니다. 도입할 수 없는 쪽으로? 없는 쪽으로. 주치의 제도가 좋은 제도라는 것은 뭐 괜찮은 제도라는 건 알고 있어도 왜 좋은 제도냐고 물으신다면 영국의 사례를 설명해 드릴 수 있죠. 영국은 주치의 제도가 있어가지고 그 주치의들이 내가 몇 명을 담당하고 있는가에 따라서 돈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 사람이 나한테 와서 진찰을 10번 받건 20번 받건 상관없이 내가 한 명을 맡고 있으면 한 명치 돈을 받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 사람들이 가급적이면은 건강해서 의료 서비스를 안 받을수록 도움이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주치의들은 무조건 예방에 치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약을 많이 먹이지도 않아요. 약을 많이 먹이는 게 나는 관계가 없지만 환자의 손해라는 거 아니까. 물론 지금 우리나라의 제도와는 반대로 과소진료? 그런 위험이 있을 수는 있겠는데? 뭐, 막 주치의가 모른 척하고 막 그럴 수 있겠죠. 막 아파 죽겠다 그러는데, 나 바빠, 몰라. 막 넌 안 아팡. 내 앞 환자를 편해. 내 저 환자만 없으면. 막 그런 단점이 있을 수도 있는데, 하여간 지금 겪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는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 주치의 제도를 도입하기 어렵게 만드는 우리 사회의 문제점을 잠깐 생각을 해보니까 아주 곳곳에 쉽게 들어갑니다. 또 이거에 대해서 주치의 제도를 놓고 토론하시는 분들이 우리나라 현재 의료 시스템 구조는 이렇기 때문에 도입이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문서도 많이 나왔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그 의사 양성 시스템 자체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병원들의 구조도 문제가 있고요. 결과적으로 우리 사회의 의사 숫자도 문제가 돼요. 먼저 의사 숫자 문제를 따져보면 OECD 기준으로 보면 우리나라 의사 수가 인구 대비해서 굉장히 적은 편입니다. 적다. 그렇습니까? 예, 적어서 의사를 늘려야 된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뭐 의사협회 같은 곳에서는 의사 수가 지금도 많다고 주장을 합니다. 의사 수의 많고 적음은 사실 우리가 어떤 형태의 의료 서비스, 의료 시스템을 채택하느냐에 따라서 필요한 의사 수는 크게 변동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전 국민이 모두 주치의를 한 명씩 가져야 된다 그러면 주치의를 담당하는 의사는 무지하게 많아야 됩니다. 동네마다 막 몇 명씩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불가능하겠죠. 국가가 의료 시스템을 예방 위주로 잡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렇죠. 보통 선진국들이 그러하듯이 그렇게 하면 의사 수는 지금보다 많이 필요하다. 하지만 지금처럼 대형 병원 위주로 그 병원 쇼핑이 가능한 상태에서 게다가 정부는 수가도 똑바로 안 맞춰주고 계속 싸게 치고 의사들의 희생을 강요하는 상황에서는 지금 적은 숫자로도 망해 나가는 개업의들 투성이다. 그렇죠. 남아돈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그 의사 한 명이 환자 한 명 보는데 3분도 안 걸리는 이런 시스템에서는 발생한 환자를 진찰하는 데 있어서 많은 의사가 필요 없다는 거죠. 참 요즘 그 개업이들 있잖아요. 정말 죽을 맛인 것 같더라고요. 장난 아니죠. 개업이 중에 살아남는 사람들은 맛집과 똑같이 건물이 내 거여야 살아납니다. 이게 우리나라의 그거 아닙니까? 그 고질적인 형태죠. 누가 프랜차이즈 식당을 열었대 하면은 다 걱정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렇죠. 그게 그 프랜차이즈 그거 쉽지가 않다는데 그런데 건물이 자기 거래 이러면 이제 걱정 안 해도 되겠구나. 절대 안 망하겠군. 걔 어떻게 한층 안 내주나? 이런. 그래서 제주도에 있는 어떤 분은 이렇게 피자를 배달하는데 건물이 자기 거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오토바이를 안 사시고 이제 원래 가지고 있던 차량으로 이제 배달을 하시는데 그 차량이 아우디인 거예요. 그래서 피자를 시켰더니 아우디가 와서 피자를 내려주고 가는. A6 피자. 자세가 좀 나오는데 네네네. 왠지 피자가 좀 더 맛있을 것 같지 않나? 차 앞에 피자 4판이 그려져 있잖아요. 네. 의사 숫자도 이제 그런 문제가 있고 의사 양성 과정 문제는 이런 겁니다. 지금 혹시 현재 의사 양성 시스템은 아시나요? 청취자분들이 대충 아실 것 같은데 자세히는 모르실 것 같은데요. 최초 과정은 알고 있습니다. 이과에 간 아이들이 점수에 맞춰서 가게 됩니다. 의대를 가죠. 그건 어느 나라나 그러지 않아? 그리고 의대는 기본적으로 예과가 있고 본과가 있죠. 예과 2학년을 다니고 본과 4학년을 다니게 됩니다.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의대를 마치면 자격증 시험을 보잖아요. 의사 자격 시험. 그 자격을 따면은 뭐가 되는지 아세요? 군의관. 군의관. 못 따면 그 의무병. 제가 아는 분은 의사이자 뭐 대학 교수이면서도 의사 자격을 따기 전에 군대를 가는 바람에 위생병으로 근무를 하셨다고. 의무병으로. 그렇죠. 우리가 알고 있는 의무병의 돌팔이 이미지들. 파스를 주는 빈 상자로 모든 병을 치료하는. 빨간 십자가가 있는 박스를 여는데 속에는 아무것도 없고. 뭐 그 안에 밴드 2개와 물파스 5개가 들어있는데 모두 치료하고도 2개가 남았다. 네. 그렇게 의대를 마치고 의사 자격증 시험을 봐서 의사면허를 따게 되면 그게 일반의죠, 일반의. 그 일반의에서 이제 병원 실습을 시작하는 거죠. 병원 실습도 첫 1년 동안은 과를 가리지 않습니다. 일반인은 과를 가리지 않는 거예요. 의대에서는 모든 과를 다 배웁니다. 그렇구나. 그러니까 일반인 자격증만 있으면 사실상 모든 과목의 진료를 다 할 수는 있는 거예요.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맞는 거죠. 네. 근데 보통 우리나라 사람들은 또 이렇게 경력 인플레 같은 게 또 있잖아요. 그건 뭐죠? 일반인 따위한테 어떻게 내 병을 맡기나. 등급이 좀 올라가야죠.
그래서 이제 원래부터도 병원 실습 과정이 있습니다. 최초 1년은 과목을 가리지 않는 1년 실습 기간이 있어요. 네. 그걸 우리가 흔히 인턴이라고 부르죠. 흔히 병원 얘기할 때 병원에서 노예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잠을 안 자는 노예들. 그게 인턴이고 그 인턴을 마치고 전체 5년간의 실습 기간 중에서 4년 동안 또시 병원 실습 과정이 있습니다. 인턴을 마치게 되면 그때 보통 불러주는 이름이 전공의라고 부릅니다. 전공의. 과목 실습을 과목에 맞춰서 하거든요. 그다음부터는. 예. 전공이라고 하면 우리말이고 레지던트라고 부르죠. 레지던트가 등급이 이제 1, 2, 3, 4등급까지 4년 동안 하니까 그렇게 등급이 있어서 레지던트를 마치게 되면은 그 다음에 전문의 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긴 거예요. 전문의 응시 자격이 그렇죠. 그 레지던트까지 마치고 전문의 면허를 취득하게 되면은 그때서야 전문의가 되는 겁니다. 네. 예전에는 이제 전문의 그럼 다 대접받고 그랬었는데 요즘 그것도 인플레가 또 생겨가지고 전문의 자격을 딴 이후에 또 과정이 있어요. 뭡니까? 그게 이제 한 1, 2년 정도, 2년 정도의 펠로우 과정을 거칩니다. 펠로우십이라고 하죠. 펠로우가 끝나면은 그 다음에 스텝은 이제 보통 촉탁의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게 전임 강사급인 거예요. 학교 치면. 그렇구나. 예, 그 펠로우 과정을 마치면 이제 교수급 전문의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뭐가 되는 겁니까? 그 다음에 뭐 그럴싸한 자기 병원이 있어야 되고 아니면 무슨 대형 병원에 과장을 해야 되고 뭐 이런 거죠. 아니면 TV조선에 나와야 되고 뭐. 그렇구나. 그 레지던트 2부라고 이 과정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죠? 그렇게 하대요. 그 레지던트를 이제 지박령이다 뭐 이렇게 보는 시선이. 아직 전문령이 되지 못한 전공령. 레지던트들이 그 4년간의 그 전공의 실습 기간 레지던트 기간이 굉장히 힘들거든요. 네네. 업무도 그렇고 굉장히 혹사당하는 과정인데 그 과정 동안 이제 잠을 못 자니까 이불을 못 덮는다 해가지고 레지던트 이불. 뭐.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넘어가겠습니다.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여기서 잘린 거예요? 벌칙으로 이달 독재유산 답사기를 쉬어갑니다. 말 한마디 했다가 땀이 줄줄 나네. 네. 대가를 치르게 해야 이런 나태한 개그가 안 나와. 그 레지던트 이불은 좀 괜찮지 않나? 예. 알겠습니다. 이불 컴퍼니. 이불 회사? 예전에 그 오토바이 타고 묘기하던, 모터사이클 묘기하던 사람 혹시 기억하세요? 이불, 큰 이불. 이불 중에서도 큰 이불이라고. 진짜? 점점 한번 살려버리다가 점점 수렁해가지고 있어요. 악의 축이 닥터 이불이세요? 네. 이래서 손절매가 중요한 겁니다. 자, 이렇게 된 병원 그 의사 양성 시스템 중에서 그럼 도대체 주치의를 하려면 어떤 경력을 가져야 되는 거냐? 그 주치의를 고려하는 의사 양성 시스템 자체가 없다는 거예요. 외국에선 주치의를 어떻게 정하냐면은 청진기와 체온계와 혈압계만 가지고 진찰을 해야 된다. 그 사람은 그냥 그 사람 자체, 이 사람이 어떤 상황에 빠져 있고 어떤 치료를 받아야 하는가만 알아내면 되거든요. 심지어 어떤 검사를 받아야 하는가만 알아내면 되거든요. 진단의학 전문의 뭐 이 정도로 보면 될까요? 우리나라에서는 주치의 비슷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가정의학과입니다. 예, 가정의학 맞아요. 네, 모든 걸 다 건드리는 거죠. 그러면 주치의가 유능해지려면은 오히려 각 분야, 굉장히 넓은 분야의 경험이 많아야 되거든요. 그렇겠죠. 그럼 뭐 여기 레지던트 과정이나 뭐 펠로우십, 스텝 이 과정들이 사실은 주치의한테는 필요가 없는 거죠. 그건 어떤 특정 과목에 특화된 교육 과정이니까. 그럼 우리나라는 제대로 된 주치의를 양성할 수 있는 교육 과정도 없는 거고, 그 사람들이 실습을 할 수 있는 데도 없는 거고, 그냥 가정의학과 출신 선생님들이 약간 비슷하게 하고 있는 것 뿐이죠. 이런 상황이니까 주치의를 도입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도 있는 겁니다. 거기 또 하나의 문제가 우리나라는 그 병원비 시스템이 아까 영국에서는 사람당 돈을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우리나라는 병원의 그 수가 시스템이 행위당 돈을 받게 돼 있습니다. 의사가 뭘 많이 해야 돈을 받게 되는 행위를 많이 해야. 그러다 보니 항상 과잉진료가 문제가 되고 건강보험사 측에서는 의사들의 행위를 통제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뭐 쓸데없는 거 한 거 아니냐. 이건 보험료 준다. 이건 못 준다. 막 잘라내고. 이렇게 되는 그 행위 기반의 수가 시스템 체제 하에서는 주치의라는 개념을 도입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 제가 방송 시작하기 전에 직전에 받은 의견이 바로 그거였습니다. 그러면 주치의라는 제도가 좀 괜찮으면 우리도 영국처럼 가기 위해서 행위 기반의 수가 체제 자체를 바꾸면 안 되겠느냐. 그랬더니 아예 나라를 새로 만들자고 하라. 율도국으로 가라. 개국하라. 개국하라.
적당한 솔루션인데요. 네. 우리나라가 뭐 민간 의료 시스템이 95% 이상인데 네. 이런 나라에서 수가 시스템을 바꾸겠다고?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지 마라. 네. 뭐 이런 게 나온 거죠. 지금 그러니까 주치의 제도를 주장하자라는 그 주장을 소개하는 과정에서 네. 이 주치의 제도라는 것으로서 기존의 의료 시스템에 어떤 부분을 고칠 수 있는가라는 걸 따져볼 수 있었지만 현재 시스템을 통째로 뜯어고치기 전에는 주치의 제도를 도입할 수도 없다라는 결론도 동시에 얻게 겁니다. 정감록과 같은 결론. 그냥 당장은 아쉬운 대로 우리 동네 가정의학과 선생님과 지금 친해지는 방법밖에는. 그렇죠. 네. 아니면 뭐 가정의학과랑 좀 비슷한 느낌이 전 소아과라고 느꼈거든요. 소아과에서도 다 보죠. 근데 소아과는 또 소아 아이의 특정한 그렇죠. 것만 되니까 어른이 소아과 갈 수 없어요. 물뚱님의 노화는 확인할 수 없어요. 여긴 소아과입니다. 소아들에게도 노안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요? 진짜요? 노아과? 네. 그러니까요. 노아. 저 이렇게 그 주치의 제도를 소개해드리는 게 이 코너에 제가 말씀드린 것의 목적이 아니고. 네. 우리나라의 의료 시스템이 왜 이렇게 개판인가를 따지다가 이것저것 막 데이터를 조사하다 보니까 주치의 제도가 있었으면 이렇진 않았다라는 게 나와서 이거를 조사했지만 역시 주치의 제도도 완벽한 솔루션은 아니다. 그렇습니다. 라는 결론을 얻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득 떠오른 게 우리가 이 사회의 모순과 잘못된 점을 계속 뒤집어보고 찾아낼 때마다 항상 이런 패턴이 나와요. 솔루션은 없다. 예. 그러니까 현재 분명히 이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 이 시스템을 고칠 만한 솔루션이 있긴 있는데 이 솔루션을 도입하려면 이걸 완전히 다 뜯어 고쳐야 된다. 네. 고치는 거 쉽지 않다. 그렇지만 또 하나 남는 결론은 그렇다고 안 고칠 것이냐. 몇 년이 걸리건 어쨌든 간에 우리는 이상적인 방향으로 조금씩 나가야 된다. 그래서 이게 지금 그 메르스 사태를 다시 겪으면서 또 그 사태를 분석하려다 주치 제도를 얘기를 하면서 여태까지 2년이 넘게 꽤 됐죠, 우리가. 그동안 우리가 계속 얘기해온 내용에 하나의 일관되는 흐름이 또 존재한다는 걸 발견을 했습니다. 그 흐름이란? 문제점을 이해하고 대안을 찾고 그 대안이 전혀 쉽지 않다는 걸 알고 단시간 내에 해결될 뚝딱하고 해결될 만한 문제는 그렇게 쉬운 문제는 없다. 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조금씩이라도 나아지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뿐이다. 라는 결론을 내리면서 끝을 맺겠습니다. 네. 결론을 안 내렸으면서 결론을 내리면서라고 말씀을 하시는. 결론 내렸잖아요. 어렵다. 답이 없다. 결론이 없다는. 결론 답이 없다. 네. 그런 얘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린 계속 해야 된다. 네. 그거죠. 정말 복잡한 문제가 있으면 집안에서 뭐 고쳐지지 않는 뭐 가전제품, 꼬여버린 집이나 뭐 큰돈 들어가는 거 관련된 계약, 사람 몸 아플 때 이런저런 문제에 걸리면 금융 문제도 그렇고요. 많은 유관 기관들이 문제를 겪는 사람들을 뺑뺑이 돌리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예. 여기선 안 된다. 저기서 해와라. 저기선 안 된다. 거기서 해와라. 여기선 안 하는데 거기서 물어라. 그러면서 이제 돌고 돌다 보면은 일반적으로 제일 처음 있던 데로 가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 문제를 겪는 사람 하나를 놓고 피구왕 통키인의 중학교 피구부 마냥 불꽃슛을 돌리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이 뺑뺑 도는 이 번뇌의 굴레를 벗어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개국? 그 번뇌 속에서 아는 사람을 발견하는 겁니다. 주로. 네. 속상하다. 네네. 아는 사람 없으면 해결 안 된다. 아까 물뚱이도 중간에 말씀해 주셨죠. 집안에 의사가 있어야 될까 말까 하다. 네네. 예. 그래서 이제 이 문제도 그런 전형적인 사례라는 거 정도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일단 교육 시스템을 다 바꾸지 않으면 못 바꿀 것이고. 감당을 못 하니까.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이제 지자체 등급과도 관련이 있는 지자체 위계와도 이제 어떻게 보면 비슷한 그림이죠. 1차, 2차, 3차가 있는데 어디가 무슨 책임을 지는지 분명하지가 않다. 서로 다 힘없다고 얘기한다. 그러니까요. 그런 상황 또 뒤집어야 할 것이고. 그렇습니다. 예. 건드릴 게 많은 문제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이용이 준비해온 이야기들 들어보겠습니다. 물 얘기하겠네요. 물 얘기는 제가 해드릴게요. 물뚝 정도령 선생의 말씀. 지금 듣고 계신 방송은 히스테리 사건 파일, 그것은 알기 싫다입니다. XSFM입니다. 한우박스. 아니, 좀 그렇잖아요. 한우를 먹으려고 연애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소개팅 할 때부터 자괴감이 들어요. 내가 한우를 먹으러 갈 사람을 면접 보고 있는 건가? 한우 사줄 사람을 구인하는 건가? 고깃집에 혼자 갔다고 눈치 주는 건 인권 침해 아니에요? 나는 한우를 혼자 먹을 권리가 있어.
그것도 한 번에 여러 부위 조금씩. 한우랑 연애는 세트 메뉴가 아니니까. 한우 박스. 나를 위로하는 저녁. TV에서 레지던트 분들 아니면은 이제 본과 정도 졸업하신 분들. 예. 군 입대를 대신해서 하시는 경우도 있는 것 같은데. 누굴 대신해서요? 군 입대를 대신해서. 군 입대를 대신해서. 보건소. 도서 지역을 돌아다니는 병원선에 대해서 TV에서 나온 게 본 적이 있어요. 네네. 그 병원선의 의사 선생님들은 이제 거기서 일하시는 기간 동안 2년이면 2년, 3년이면 3년 그동안 계속 같은 배를 타고 같은 동네를 다니시기 때문에 그리고 같은 어르신들을 만나잖아요.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주치의가 되게 되더라고요. 가족처럼 간호사 선생님들도 다 예. 마찬가지. 네. 예. 계속 배를 타고 이 섬 저 섬 왔다 갔다 하시면서 차트를 계속 킵해놓고. 예. 좁은 바늘구멍의 확률로 할 수도 있을 일 같은데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시도는 해볼 수도 있죠. 네. 그리고 민주평통의 두 번째 키워드는요. 4대강 진실게임입니다. 진부하다. 네. 진짜 한 1년 묵은 얘기 아니에요? 네, 캐진부. 네. 새로운 얘기가 나오나 봅시다. 두 번째 키워드. 개선되는 점이 없는 국책사업. 녹음하는 오늘 서울 날씨는 칙칙합니다. 화생방 훈련할 때 방독면 유리 너머로 보이는 그런 풍경 같잖아요. 그래요? 예, CS 탄이 터지면서 훈련병들 어디 있어? 철새들밖에 안 보이는데. 네네. 근데 이런 날씨는 실현당했을 때 하늘을 바라보면 이런 날씨로 느껴져요. 맞아요. 예. 네. 그렇군요. 안 겪어봤나 보죠? 유치하고 거지 같은 기분이 들죠. 실현당한 날 비 오거나 비 오려고 화창에도 이렇게 느껴진다니까요. 진짜요? 예. 그렇군요. 세워본 적도 없는 인기남 이영희. 근데 저는 최근에 문득 이제 홍혜선 전도사님이 생각나곤 합니다. 최근에 문득 맨날 생각나. 너무 즐겁거든. 그죠? 혹시 매일 추적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분 우리 우상이요. 네. 근데 그분이 사실 어디서 뭐라고 사는지는 별로 관심이 안 생기긴 합니다. 근데요? 똑같이 하고 다니시겠죠. 네. 근데 그분 말 듣고 태국, 캄보디아 이런 데 가신 분들 있잖아요. 네. 그리고 전쟁이 안 났는데 전쟁은 니들이 생각하는 그런 전쟁이 아니에요, 이놈들아 이러면서 전쟁이 이미 났다고 생각하시는 그분들. 그죠. 그렇구나. 생각해보니까 지금 개전한 지 몇 달 됐어요. 네, 그렇습니다. 아직 마포까지는 안 뚫렸거든요. 그리고 지난번에 몇 주 전에 파주에 갔다 왔는데 파주도 괜찮았어요. 그러니까 전쟁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형태의 전쟁이 아닌 거예요. 그런 형태 전쟁이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안 가봤으니까 어디가 뚫린 거야? 여수가 뚫렸나? 그렇습니다. 근데 모르긴 몰라도 아마 그분들이 한국에 전쟁이 났다는 믿음은 아마 더 강해졌을 겁니다. 진짜요? 우리의 정신세계가 뚫리고 있다. 그러니까 전쟁도 이런 전쟁이 없죠. 그분들 생각하기에는 막 세균전 이런 거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메르스도 메르스인데 메르스에 가려가지고 주목을 덜 받는 심각한 재앙이 있습니다. 몇십 년 만에 심각한 가뭄이지요. 네. 기록적이라고 하더라고요, 지금. 네, 농촌은 사실 난리가 났습니다. 소양호, 소양댐에 의해서 만들어진 소양호의 수위가 기록적으로 낮아져서 네네. 예전에 몇십 년 전에 수몰된 동네에 성황당 나무가 드러나고. 진짜요? 예. 팀당 경기가 10대 경기가 늘어난 올해 KBO에서 가장 걱정했던 것이 경기가 많이 밀리면 어떡하나. 이제 아열대 국가에서. 근데 그렇죠. 거의 일정대로 다 소화가 되고 있다는 건 가뭄이란 얘기예요. 엄청 가물었다는 얘기죠. 그러네. 네. 이 저수지랑 댐들이 이제 소양호 말고도 다 말라가고 있죠. 그렇죠. 바닥을 드러내고 있죠. 가뭄이 어떻게 돼갈지도 메르스만큼이나 이제 지켜봐야 됩니다. 이거 큰일 납니다. 근데 질병하고 가뭄이 겹치니까 이건 진짜 아포칼립스죠. 요한계시록입니다. 역병이 돌고. 예, 이거 진짜 말세가 따로 없죠. 재앙이죠, 재앙. 예, 하지만 우리의 전임각하. 컴퓨터 달린 부르도자. 콤도자. 네, 그렇습니다. 콤도르자. 그 양반 이명박 각하께서 이런 재난을 예견하셨죠. 선견지명을 가진 분이었죠. 그래가지고 대한민국 백성들이 혹시나 목마를까봐 국력을 기울여가지고 취소 사업을 하셨습니다. 네. 이런 위대한 업적은 이제 응당 언론에 보도되기 마련입니다. 지난 6월 10일 매일경제에서는 이런 제목, 그러니까 가뭄 비상, 4대강 보호 주변은 피해 적었다라는 기사를 내가지고 우리의 경애하는 용도자 이명박 수령님의 공적을 높이 칭송했죠. 네. 이 기사는 이렇습니다.
10일 오후 경기도 여주시 일대의 농업용수를 대는 아산 양수장에는 수개월째 이어지는 최악의 가뭄에도 물이 넉넉하게 공급되고 있었다. 댐에서 흘러보내는 물의 양이 크게 줄었음에도 이 일대를 흐르는 남한강에는 여전히 물이 풍부하다. 야산 양수장 관계자는 과거 가뭄 때는 물 부족으로 수위가 급격히 떨어져 급수에 문제가 있었지만 강천보 설치 이후에는 관리 수위가 종전보다 1.6m 높게 일정하게 유지되면서 가뭄기에도 급수에 지장이 없다고 전했다. 여기까지만 보면 되게 노동신문 같긴 하다. 느낌이. 라고 전했다. 예. 라고 시작하는 이 기사는 네. 예, 조한필, 고재만, 지홍구 3명의 기자가 코어한 기사로 보입니다. 네. 이런 기사 가끔 있죠. 있죠. 예. 그리고 기사 말미에 한편 네티즌들은이 없는 기사 같은 기사입니다. 그리고 이 기사는 이렇게 이어집니다. 주변 농민들은 남한강 일대에 자리 잡은 3개의 다기능 보호 덕분에 최근 몇 년 동안 봄철마다 반복되는 가뭄에도 별 피해 없이 넘어가고 있다고 말했다라고 전하는 이 기사를 보면 예, 전임 각하 안 계셨으면 우리 국민은 어떻게 살았을까? 그 얘기네요. 예. 그 얘기네요. 예.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 모든 기사가 그렇듯이 이 기사에도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예, 모든 것에 이견이 있을 수 있죠. 그 미디어 오늘에서 반박 기사를 냈습니다. 제목은 4대강 덕분에 가뭄이 없었다. 매경의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네. 그러니까 다소 좀 평정심을 잃은 것 같은. 그 표현이 좀 약간 지나친 것 같기도 하네요. 그렇죠. 예. 다소간의 평정심을 잃은 이 기사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 매일경제가 4대강 사업으로 설치한 보호 덕분에 남한강 일대 가뭄 피해가 없었다는 기사를 내보냈다가 하천 전문가들과 여론의 문매를 맞고 있다. 라고는 문장으로 이렇게 시작을 하죠. 그러니까 그 야산 양수장 관련해가지고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농어촌공사 관계자는 야산 양수장 같은 경우 하천 수위가 떨어지면 흡입 관로 자체가 노출이 되다 보니 취수할 수 있는 여건이 불량했는데 보를 막음으로써 흡입 관로가 물속에 깊이 들어가 있어 취수 여건이 개선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하지만 그 정도 가뭄으로 취수가 어려웠던 경우는 10년에 한 번 꼴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이에 관련해가지고 그러니까 원래부터도 그 양수장에서 물을 못 퍼올린 경우는 10년에 한 번밖에 없었다. 10년에 한 번 굉장히 적었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거의 좀 드물었다. 예, 그리고 그 이어집니다. 이에 관련해 이철재 대한하천학회 별 참 학회 많아요. 대한하천학회 연구위원은 4대강 사업 이전에도 수위가 떨어질 뿐이지 본류는 마르지 않았고 그러니까 당연한 거죠. 자, 이건 이러네요. 네. 그러니까 강이라고 부르지 사람들이. 그리고 강이 말라버렸으면 4대강까지 가면 세계 어디다 내놔도 메이저한 강입니다. 그럼요. 이 정도면. 네. 그러니까 본류는 마르지 않았고 수위가 떨어지면 취수구 구멍이 여러 개 있어 떨어진 수위에 맞춰 물을 끌어올릴 수 있다면서 4대강 같은 대하천이 마를 정도면 국가 비상사태인데 국가 비상사태가 아니라 아포칼립스죠. 요한계시록입니다. 한강이 말랐어. 예. 성경 비상사태예요. 그렇습니다. 네. 이건 국가 문제가 아닙니다. 단순하게 보 때문에 가뭄이 해소됐다는 것은 왜곡된 주장이라고 지적했다라고 했습니다. 아까 그 새빨간 거짓말보다 약간 좀 순화된 표현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왜곡된 주장이다. 그렇습니다. 이게 그 제목을 지으면서 이렇게 기자가 말단 기자가 기사 써온 걸 보고 읽다가 빡쳐가지고 제목을 짓고 그렇죠. 그럴 수 있어요. 누군가가 생각이 그러니까 납니다. 미디어 오늘의 기사의 주장은 이거 아니에요. 네. 매경이 한 취재에서 했다는 얘기는 네네. 그 한강 상류 쪽에 어디에다가 보호나 댐 아니라 그냥 말뚝, 뭐 전신주 혹은 뭐 주차 뭐 이런 거 해놨어도 그렇습니다. 똑같이 물은 흘렀을 것이고 그 큰 차이는 없었을 텐데 이걸 어맹부의 위대한 영도로 포장하고 있다. 라는 주장이잖아요. 물론 이제 3명의 기자가 위대한 영도 이런 얘기는 안 하죠. 그렇지만. 예, 그렇습니다. 정리하자면 4대강은 원래 가물어도 질어도 천둥이 쳐도 수위에는 변화가 생기더라도 언제나 물이 풍부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보를 막아서 물이 많아진 것이 아니고 물이 많은 곳에 댐을 지었으니 그냥 물이 많은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아니야. 네, 그렇죠. 굳이 말하면 수량에는 그렇죠. 예. 그 시화호의 관문을 열었더니 서해 바닷물이 풍부해졌다 뭐 이런 뭐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태평양의 수위가 안정적이 되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물이 원래 많았든 적다가 많아졌든 어쨌든 물이 풍부하면 가뭄 해결에 도움이 되는 거잖아요. 네. 일단 물이 많으면. 예.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연합뉴스 기사가 나옵니다. 제목은 논바닥 쩍쩍 갈라지는데 4대강 물은 찰랑찰랑 넘쳐. 라는 기사가 이제 설명을 해줍니다. 네. 이 기사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4대강 사업으로 확보한 물이 가뭄 해결에 별다른 도움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악의 가뭄으로 전국의 논바닥이 쩍쩍 갈라지고 있지만 4대강에 설치된 16개 고에 가둔 물은 찰랑찰랑 넘치고 있다. 찰랑찰랑이라는 말에 왜 집착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니까요. 굉장히 시적인 표현을 막 쓰는데. 네, 아까 새빨간하고 어감이 비슷하네요. 네, 꼭 거기 들어갈 이유는 없는데 그 단어는. 이게 뭐 비슷한 논조의 언론도 아니잖아요. 뭐 연합뉴스인데. 네, 그렇죠. 뭐 굳이 기사에 쩍쩍 찰랑찰랑 안 넣어도 되는데. 그렇습니다. 이게 그 의태어와 의성어를 사랑하는 그렇죠. 그런 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사가 지적하는 건 이겁니다. 현재 4대강의 그 댐이죠. 보는 그렇죠. 그냥 말장난이죠. 그냥 댐이죠, 댐. 댐 16개에 7억 톤이 넘는 물이 저장돼 있대요. 댐이 있으니까 물이 저장돼 있죠. 근데 그 물을 가져다 쓸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강 주변 농경지에서만 퍼다 쓴다는 거지요.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강 주변 농경지는 댐을 안 지어놔도 그냥 강물을 퍼다 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강물은 안 마르거든요. 이게 뭐가 답답하냐면 설명하기 너무 간단하니까 설명하기 어려움을 느낀다 지금. 1 더하기 2를 그건 세상에 제일 어려운 문제 아니에요. 그렇죠. 1 더하기 1은 2를 증명하는 거. 네네 그렇습니다. 네. 그 현대수학 기초론에 나옵니다. 네, 어려워요. 졸라 복잡해요. 그리고 이렇게 원래 물 퍼다 쓰는 것도 돈이 들잖아요. 농업용수는 그냥 무료래요. 그냥 퍼다 쓰면 된답니다. 그래서 뭐 보호나 이런 게 없었어도 강물을 그냥 퍼다가 쓰면 되는데 그렇죠. 네. 아니면 보를 지었으면 그거 관계도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관계 시설을 만들었어야죠. 근데 관계 시설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전혀 안 만들어진 거죠. 그러니까 강에 댐을 지으나 안 지으나 아무런 차이가 없는 상황인 겁니다. 현재. 뭐로 보나 강에 댐이 있다는 것 말고는 변화가 없다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환경 빼고요. 그러니까 물은 그냥 있고 환경 문제는 빼고 그냥 농업용수 입장에서만 보자고요. 저기 물이 있고 여기 내 돈이 있는데 그 물의 수위가 1.6m 높아진 거 말고는 물론 좀 덜 걷겠죠. 물에 들어가는데 물 퍼내기가 좀 조금 쉬워졌겠죠. 좀 쉬워졌겠죠. 그래서 아무런 차이가 없는 상황이고 뭐 아무런 차이가 없는 건 아니겠죠. 그 기사의 레토릭을 빌리자면 보호 주변에 일정 부분 도움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 가뭄과 홍수를 조절한다더니 4대강 지은 댐 때문에 농경지는 물에 잠기고 가뭄 때는 도움이 안 된다는 오해를 사고 있는 거죠. 오해를 사고 있는 겁니다. 네. 역시 전임각하, 그러니까 그 선구자의 해안은 우리 같은 민초들에게 온전히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단기간 내에는. 왜냐하면 아직까지 우리 같은 민초들이 그 보호가 무슨 구실을 했는지 알아내지 못했다. 그렇습니다. 네, 그 결론이네요. 그 깊은 뜻. 제 생각에는 그 이명박 전임각하와 그 일당들은 이런 주장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그 팀이었다면은 내가 4대강에 보를 16개나 만들어가지고 물을 이렇게 많이 저장할 수 있게 해놨으면은 다음 정권이 관계시설을 빨리 만들어가지고 이 물을 쓰게 했어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있다. 되게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죠. 이런 경우엔 되게 관계시설을 했는데 강물을 퍼내기가 부족해가지고 댐을 짓지 않나요? 자, 그런 질문은 스킵하겠습니다. 일단 깊은 뜻을 알기 어려우므로. 좀 심오하죠. 저는 이게 아니 이런 국가 정책을 어떤 심오한 철학적 함의를 따지고 있어야 하는. 관계시설이 사실 굉장히 중요하긴 합니다. 저희 집에 간척지에서 농사를 지었다라는 얘기 했었잖아요. 그렇죠. 간척지에는 관계시설이 굉장히 필수적으로 필요하죠. 바닥에 소금기를 빼기 위해서라도. 그래서 저희 집이 농사 짓던 그곳에도 양수장이 큰 게 있어요. 그리고 그 넓은 땅에 진짜 촘촘하게 수로망이 다 설치가 됩니다. 그 간척지는 그런 게 잘 되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죠. 그거 하려고 만드는 데니까. 네. 이제 비가 안 오면은 뭐 물이 없어서 다른 데를 다 걱정하는데 그 지역은 비가 안 오면은 저수지물의 염도가 올라갑니다. 그렇겠네요. 그게 걱정이에요. 신기하다. 물은 콸콸 내려오는데 물이 조금씩 짜지는 거예요, 이게. 땅에서 우러나온 게. 그리고 이제 비가 많이 내려서 빨리 여기 있는 물을 바다로 좀 뽑아내야 되는데 비가 안 오면 뽑을 수가 없잖아요. 계속 막고 있어야 되거든요. 이제 그런 걱정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 어쨌든 간에 우리나라에
가뭄을 막겠다고 한다면은 네. 수량의 문제가 아니고 관계시설 문제예요. 그렇죠. 예. 그리고 관계시설을 해놨는데 물이 부족하면 댐을 지어야 되나? 그렇죠. 뭐 그때 댐을 이제 놀려야 되나? 우리가 이렇게 수로를 만들었는데 네. 본류에 물이 없다. 네. 그러면 이 농업용수를 위해서 댐을 막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이게 일의 순서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뭐 떨렁 댐부터 막아놓고 이쪽 물은 찰랑찰랑한데 이쪽은 쩍쩍 갈라지고 있으면 이런 오해가 있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저는 이제 그 관련 기사를 봤을 때 비율을 본 적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4대강의 보를 만들어서 그 보에서 용수를 공급받을 수 있는 지역이 14점 몇 프로밖에 안 돼요. 14%? 그래요? 그러니까 아예 제로는 아닙니다. 관계시설이 아예 없는 건 아니고. 그러겠죠. 예, 조금 만들긴 만들었죠. 근데 왜 그걸 처음부터 설계할 때 관계시설과 이걸 같이 공사하는 것을 염두에 두지 않느냐. 그게 주목표가 아니었다는 뜻으로 오해를 살 수 있는.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 오해가 아니라니까. 관계 시설을 내고 견적을 내고 연구 용역을 하고 그럼요. 그다음에 그걸 실제로 만드는 데까지는 네. 그것만 가지고는 국가의 돈을 크게 끌어다니기가 어렵지 않았을까 하는 지적도 있다. 그런 오해를 유발할 수도 있다. 일각의 오해. 그런 오해도 있을 수 있다. 네네네. 예. 이건 좀 뭐 총체적으로 네. 상당히 이해하기 힘든 고도의 철학적 판단이 포함된 국정 시책이었다. 물론 간단하게 그냥 돈 때문에 했다라고 쉽게 이해하는 일부 세력이 있죠. 그런데 그건 오해이고. 일각의 오해죠, 그런 거. 이런 선구자들의 해안은 당대에는 쉽게 이해되지 않는 법입니다. 근데 이거 설득력 있게 해명하기 진짜 힘들 거예요. 왠지 나중에 한 수십 년 뒤에 네. 전쟁이 났는데 4대강 보 때문에 한 번쯤 적을 막을 것 같아. 4대강에서 뭐 이렇게 숨겨놨던 이런 비밀 무기들이. 또 하나의 궁금증이 있긴 해요. 네. 4대강이 지금 물이 찰랑찰랑하면서 네. 가뭄을 막았네 어쩌네 하지만 별로 도움을 못 주고 있는 건 사실이니까. 그죠. 예. 그럼 이게 홍수는 어떻게 막는 거죠? 평소에 물이 찰랑찰랑하면 못 막을 텐데. 알고 보니까 그런 기능이 있는 거 아니에요? 강의 수위만 낮게 유지해주고 나머지 주변이 범람해서 해결해주는. 뭐야? 범람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모든 막 주변에 막 90%의 논이 다 쑥대밭이 되고 홍수를 막았다. 보호 쪽은 찰랑찰랑. 그러네. 그게 진짜 그런 거 아니야? 진짜 자연적인 거잖아요. 인공적으로 유속을 빠르게 해서 범람원의 물을 안 가게 하는 것보다는 기존에 있던 범람원을 적극 활용해서 적극적으로 범람시킴으로써 나일강처럼 비옥한 토지를 만들어내고. 그렇죠. 천년지 대계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네. 첫 번째 이야기는요. 주치 제도가 있으면 좋고 단점에 비해 장점이 생각보다 커 보인다. 그러나 잘 안 될 것으로 여겨진다. 였고요. 원한다면 역성혁명. 개국. 나라를 만들어라. 예. 등을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것과 두 번째 이야기는 보호에 4대강의 보호에 활용도를 알 수 없다. 그보다는 그거를 그분의 뜻은 쉽게 알기 우리 같은 민초가 알기 어렵다. 네. 이해하기 힘들다. 네네네. 뭔가 깊은 뜻이 있을 것이다. 네. 네. 그런 얘기였습니다. 오래된 이론이죠. 예. 각하무오설. 예. 오류는 없을 텐데 네네네. 우리가 아직 논리 구조를 파악해내진 못했다. 그런 정도의 깊은 뜻을 우리는 오의라고 합니다. 오의를 깨닫기 힘들다. 예. 오늘 두 가지 모두 역사가 판단하겠네요. 예. 네, 어렵다는 결론을 내리면서 이번 주의 민주평독 시간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예, 물뚝심송상인 고문은 다음 주 이 시간에 독재유산 납세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거 벌칙으로 없어진다면서요? 진짜요? 제가 편집할 때 다시 들어보고 얼마나 안 웃긴지 한번 보자고요. 알겠습니다. 예. 다음 주에 나오게 해주세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XSFM입니다. 안녕하세요. 하루에 200km 이상을 운전하는 컴스테이션의 이경식입니다. 정해진 사양의 PC를 판매한다는 건 원칙적으로 판매자가 사용자층을 예상해 최선의 가격으로 최고의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부품을 골라드리는 큐레이션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혹시 재고 밀어내기는 아닐까 걱정하실 수도 있겠지요. 컴스테이션이 하면 다릅니다. 기초 사무용 PC가 296,000원, 탄탄한 기본 사양의 게이밍 PC가 703,000원, 옵션도 원하시는 대로 바꾸고 추가하실 수 있습니다. 011-892-5568번으로 지금 전화 주십시오. 컴스테이션은 조용한 형제들과 함께합니다. 카카오톡으로 지난 수업 내용을 확인하고 반복해서 연습할 수 있습니다. 늘어난 실력을 매일 알려주는 전화 영어 Perfect 25. 광고 듣고 돌아왔습니다. 이용이 이제
민주평통에서 이야기해 주었던 것에 맞춰서 말을 하자면 말이죠. 저희가 방송 업데이트되기 전날 오후 3시에 녹음을 하고 있는데요. 서울에서는 지금 이용이 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자마자 비가 오기 시작했어요. 이게 영험함 이렇게 할 수 있는 건가요? 이게 이제 댐만 있는 강에서 생길 수 있는 천수답 해결 문제. 와도 비슷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쩌면 그 4대강 댐 자체가 어떤 그 주술적인 의미가 아닐까요? 뭔 부적이 그렇게 커. 풍요를 기원하고. 아니 그럼 피라미드는 왜 커요? 클 필요가 없지. 잘못했습니다. 네. 그 대규모 토건이란 그런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대규모 주술행위. 그런 네. 모양입니다. 대하 사극 이슬람 유산 덕질기 두 번째 시간 무함마드의 이상 네, 결국 고정됐습니다. 악당이 웃고 있습니다. 네. 왜 내가 심지어 이웃집의 음악도 없어지고 아름다운 아잔이 붙었습니다. 네. 이 SNS가 어떻게 민심을 대변하지 못하는지. 그렇습니다. 퍼거슨경 만세. 네. 트위터에서 청취자분들이 열심히 성원을 해주시는 바람에 이게 무슨 꼴입니까? 네, 그러게나 말입니다. 예, 제목도 부여받고 음악도 부여받은 이슬람 유산 덕질기 두 번째 시간을 진행해 주시기 위해서 갑처럼 앉아있는 홍성갑 이슬람 연구 덕질가께서 자리하고 계십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각 지역 환타가 아닙니다. 네. 그럼 뭐야? 아니, 그렇게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었어. 아니, 지역별. 비슷한 건 인정하겠어요. 그런데. 그니까 내가. 심지어. 내가 이게 방송 시작하고 네. 가장 내 입에서 할 수 있는 말 중에 가장 교양 없는 소리를 해볼게요. 뭡니까? 전 덕후들에 대한 고정관념이 있어요. 덕후들은요, 네. 똑같은 걸음걸이를 걸어다니고, 비슷한 말투로 말하고, 표정이 비슷비슷해요. 와, 정치적으로 정말 올바르지 않다. 나 장난 아니지. 나 때리고 싶어. 나 레이시스트지. 아니, 네. 때리고 싶은 적은 되게 많았는데, 지금은 당장 때리고 싶어. 네가 그걸 입 밖으로 말하는 것도 처음이야. 네. 그래서 저도 이제 어느 정도 인정을 한다. 카인이 한 10년 지나면 환타. 그래요. 본인도 인정하시더라고. 트위터에서 자기랑 나랑 비슷하다고. 수영 관리 안 하고 관리했다고 이제 헛소리하기 시작하는 때가 올 거예요. 어떤 분은 저랑 환타님이 같이 나오면은 자아분열 쇼라고. 근데 확실히 환타님이 낫죠. 아니야, 일장일단. 아까 얘기했잖아. 단점이 많은 평균 가운데 일장일단이 있어요. 그래도 내가 최초 출연은 먼저인데. 하여간, 네. 각 분야별 덕후. 카인, 홍성갑 연구가가 나와주셨어요. 네. 두 번째 이야기를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아랍권의 이름 읽는 법부터 시작을 해서 이 종교의 시작부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슬람의 오늘로 가기 위한 설명들을 해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 중에 가장 큰 원인이 된 종교 문제를 이야기하기 위해 종교를 이야기했는데 처음에 생겼던 그 종교의 탓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 종교가 생겨난 뒤에 어떻게 변천을 했길래 서로 갈라지고 싸우고 하게 되었느냐 하는 문제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근원 정도 설명해드렸던 거고 이번 주가 시작입니다. 계속해서 지금 근데 기 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어떤 우리의 전통이기도 하죠. 네, 물뚝 스타일. 일단 AS부터 잠깐 할게요. 예, 알겠습니다. 아이고, 할 건 다 하는군요. 왜냐면 물뚝 스타일이니까. 나보다 더 무시하잖아, 이 형이. 우리 물뚝 스타일. 나 그만 싫어해라. 예. 서비스가 있답니다. 예, 네. 왜냐면은 지적사항도 있었고, 네. 건의사항도 있었고 그랬으니까. 사소한 것들 몇 개. 예, 덕질각께서 답변을 해주시겠습니다. 제가 되게 말도 안 되는 실수 하나 했죠. 알리가 사도의 조카라고 했는데. 네. 사실 숙부의 아들이니까 사촌이죠. 사촌. 네. 왜 아무도 이걸 안 잡아냈지? 우리도 그쪽에 약해요. 그게 뭔 소리야? 그리고 그
당시에 우리는 지쳐 있었기 때문에. 근데 내가 들어보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줄창 알리를 조카라고 부르고 있더라고. 그게 중학교 1학년 때 배워요. 그 친척 부르는 법 있잖아요. 초등학교 때 배우지 않아요? 중학교 1학년 때 가르치는 것 같더라고 요즘은. 근데 봐도 몰라요. 그냥 다 친척. 그리고 그리고 그런 친척 관계들이 많고 자주 만나면 모르겠는데 이게 또 자식들이 적으니까. 저는 이제 결혼하고 이제 3년이 돼서야 이제 드디어 처가댁에 이제 이름 구분하기 이런 거 이제 좀 이제야 좀 하겠다. 그리고 외동딸하고 결혼하니까 처남이 뭐지? 이런 생각을 그렇잖아요. 계속하게 돼요. 없으면 몰라. 그러니까. 동서가 뭔지 몰라. 처남과 매부의 차이는 무엇일까? 그렇죠. 아저씨다. 예. 하여간 네. 무함마드가 아는 친척. 네. 그래서 양자의 첫 제자인데. 네. 그리고 가수 알리 씨는 나는 그것도 알았어요. 무함마드 알리 선수에게서 이름을 따왔는데 굳이 따지자면 거기서 온 게 맞잖아요. 네. 뭐 3차 창작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캐셔스 클레이의 개명한 이름에서 따왔다. 네, 진짜 리메이크의 리메이크네요. 네. 타이슨이라고 붙이려고 했대. 가수 알리 씨 닮았다고. 진짜? 근데 그 정신은 있는 A&R이 한 명 있었나 봐요. 그건 좀 심하지 않냐. 그렇게 전해져요. 네. 그래서 고려가요에서 온 건 아닌 것으로. 그건 얄리잖아. 예. 네. 그리고 아부다비. 아부다비 아부 역시 아버지라는 뜻이 맞아요. 이 도시의 촌락 여기의 원래 이름은 두다비였는데 이 의미가 영양을 키운 자, 나비가 영양이거든요. 그러면은 의미상으로는 영양의 아버지인 아부다비도 맞잖아요. 영양? 동물? 그래서 두다비가 아부다비로 변한 거래요. 그리고 오사마 빈 라덴의 라덴은 오늘 무슨 명칭이냐 이게? 가문명이었어요. 가문의 이름이다. 그리고 이 사람이 테러 활동. 원래 우리가 뭐라고 했었죠? 아버지 이름이 부족 이름 아니고 아버지 이름 아니고 그냥 가문 시조의 이름인 거죠. 네네네. 테러 활동 시작하고 이 라덴 가문에서 쫓겨납니다. 심지어 이제 오사마의 아들 중에 몇이었나는 아버지에 대해서 극렬하게 반대한다. 그리고 이건 되게 사소한 건데 뭡니까? 황야의 1인님이 이런 트윗을 올리셨어요. 저의 아랍어 발음을 듣고 있자니 가소롭다. 근데 어떻게 하라고 날더러. 뭐 이런 광고주가 다 있어요. 자신의 지식이 풍부하다는 이유로. 아니 본인이 배운 것도 인도네시아 쪽에서 배웠는데 한국에서 주로 배우는 건 이집트 쪽 알아보거든요. 아 그래요? 그렇대요.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난 신뢰가 잘 안 가. 그 아랍어 세계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도시가 알렉산드리아입니다. 그렇습니까? 네네. 그래서 발음 가지고 그러시는데 발음이 진짜 어려워요. 그러니까 뭐 영국식 영어가 아랍어라면 그 이집트 아랍어는 미국식 영어인 거죠. 아 그래요? 네, 뭐 그런 식인 거죠. 정통성은 전자에 그리고 대중성은 후자에. 네, 아랍어라고 하면 이집트 아랍어를 배우는 겁니다. 그럼 랩은 이집트 아랍어로 하겠구만 거기도. 그건 모르겠어. 저 진짜 전혀. 원래 건너뛰면 그 나라 말을 쓰잖아. 이스라엘에 되게 유명한 힙합 그룹 3인조가 있었는데. 네, 그래요. 세 개의 언어를 다 쓴대요. 히브리, 아랍, 영어. 아이고 힘들어라. 그거 세 개를 섞어서 랩을 한대. 거기도 우리나라처럼 막 예술에 손 많이 대고 정부에서. 그건까진 모르겠어요. 진짜? 그래가지고 막 건전가요 같은 거 부르고 이러나? 궁금하네. 그건 뭐 아마 몇 주 뒤에 얘기를 들으실 수 있겠죠. 네. 아니 들으실 수 없을 거예요. 그거는. 아 그래요? 알았어. 그건 몰라. 알았어. 그러면 황야의 1인님의 지적에 대해서는 홍 연구가가 별로 신경 안 썼으면 좋겠어요. 그분은 방금 들으셨던 아잔을 그냥 막 부르시고 앉아 계신 분이는데. 주흐르와 사후르의 중간 발음을 어떻게 내야 되는 건지 아직도 모르겠어요. 뭐야? 주흐르와 사후르. 주와 싸의 중간 발음. 그 사이에 중간이 어딨어? 네 마리. 자, 그러면은 물뚝 스타일로 계속 기기기기 가고 있으니까. 이건 우리는 이제 길게 가니까. 네. 이게 결론이 너무 짧으면 모를까. 그렇지도 않을 거거든요, 우리가. 네. 길을 또 하나 한번 가볼게요. 짧게. 뭐냐면은 사도와 그리고 우리의 진주인공 알리가 가졌던 이슬람이라는 것은 대체 무엇인가? 그들의 이상은 무엇이었나? 처음에 종교가 성립되던 시절에. 보통 거의 모든 종교가 뭐 기독교도 그렇지만 초대교회라고 해서 혹은 초기 불교라고 해서 가장 최초의 모습을 근원의 모습을 일단 이상화 해놓잖아요. 꼭 근본주의가 아니더라도. 네. 그런 의미에서 초기 이슬람이 가졌던 이상은 무엇이었나? 듣자마자 짜증나네. 그렇죠. 그 모습대로 운영되는 건 아무것도 없잖아, 종교가. 종교뿐만은 아니죠. 모든 이념이 다 그렇잖아요. 뭐 여간에. 예.
이 아브라함 계열 일신교의 목표는 유대교, 이슬람교, 기독교. 그 외에 뭐 야지디교 뭐 이런 것도 몇 개 있어요. 몰몬교 뭐 이런. 예. 이런 종교들의 공통점, 최종 목표라면은 유일신이 있고 그 유일신과 인간이 떨어져 있는 게 문제거든요. 이 세계관에선. 네네네. 왜냐면 신이 인간을 만들었으니까 인간이라는 제품의 사용 설명서는 곧 신의 뜻인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인간은 신에게서 떨어졌어요. 원죄로 인해서. 그럼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에덴 이후 이렇게 박리됐다고 할까요? 격리됐다고 할까요? 인간이 신에게 다가갈 수 없어. 그럼 이걸 다시 합해야 된다. 유대교의 방법론은 이런 겁니다. 공동체를 만들어라. 신에게 다가갈 수 있는. 이 공동체는 선택된 공동체인 거고 이 공동체에 들어와서 그 율법을 지키고 그 제사장들을 앞세워서 신에게 다가간다. 그래서 이제 제사장은 신과 인간 사이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이고 육체 노동 같은 것들, 무언가를 생산하는 노동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이제 계급이 되는 거죠. 그래서 네. 율법을 지켜서 스스로를 정갈하게 해서 일시적으로나마 신에게 다가간다는 거예요. 예. 이게 그들의 유대교의 최초의 아이디어예요. 예. 기독교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죠. 이래봤자 제대로 된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지 않느냐. 신과 인간의. 일시적일 뿐이잖아. 아주 잠깐 인간이 속죄를 잠깐 하고서 들어갔다 나오는 것일 뿐이지. 그래서 이 인간과 신을 갈라놓은 것이 뭐지? 원죄네? 근데 원죄는 웬만한 인간들이 다 갚을 수가 없네? 대가를 치를 수가 없네? 그러면 신 자신이자 어떤 신격인 신의 아들인 예수가 대신 그걸 하면 되겠네? 은행을 만들어서 크리스찬 카드를 발행하자. 그 돈을 쓸 때마다 죄를 씻을 수 있게. 오케이, 내가 지금 신성모독 안 하려고 열심히 피해가고 있는데. 원래 우리 방송의 특징이 이렇죠. 패널이 안 망가지면 진행자가 알아서 자폭. 어쨌든 예. 뭐 신격이니까 네. 이 원죄를 대신 갚아줄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거잖아요. 아. 그래서 그걸로 근본적인 부분은 끊어놨다. 이제 인간이 하면 된다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수 사망 시에 십자가에서 딱 절명하시던 그 순간에 예루살렘 성전의 가장 안쪽에 있는 장막이 찢어졌다. 이게 되게 상징적으로 잘 이야기가 돼요. 뭘 상징하는 겁니까? 그 곳이 지성소, 가장 성스러운 곳인데 거긴 대제사장도 못 들어가거든요. 들어가면 죽어서 나온대. 네네. 그러니까 거기는 신이 임하는 곳인데 거기 장막이 찢어졌으니까 이제 인간과 신은 연결되었다요. 이슬람은 또 달리 갑니다. 조금 신기한 게 유대교 아이디어로 다시 돌아간 것처럼 보여요. 율법 아래 사람을 놓자예요. 근데 유대교와 큰 차이가 하나 딱 발생해요. 왜냐면 유대교는 그 성전에서 예배할 때 제일 바깥 뜰에 이방인과 여자만 들어가요. 여자는 거기까지만 들어가요. 바깥 뜰까지만. 그 이상 못 들어가는 거예요. 본당은 남자들만 들어가나 보죠? 안쪽 뜰에는 남자까지 들어가요. 유대인 남자. 네. 그러니까 유대교에 입교해서 공동체에 들어왔어도 이방인이라면 바깥쪽 뜰에 여자랑 같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뜰을 넘어서 안으로 들어가는 거는 이제 허가된 사람이나 그 제사장들, 그리고 더 안쪽은 대제사장들, 그리고 그 가장 안쪽에 있는 지성소는 아무도 못 들어가고. 누가 청소해요? 몰라. 오호. 그렇게 계급화되어 있었는데 청소하시는 분이 제일 센 분이네. 카이스란가 아우구스투스인가가 그냥 들어갔다 나오지 않아요? 네. 폼페이우스예요. pompe이우스인가요? 네. 모르고 흡연실인 줄 알고? 아니 그게 나름 자기 입장에서는 경의를 표하려고. 그러니까 그 로마는 다신교 국가였잖아요. 네. 기독교를 공인하기 전까지는. 근데 다신교라는 게 편해요. 왜냐하면 다른 종교를 만나도 호환성이 보장이 되거든요. 이렇게 USB예요? 새로운 드라이버를 자동으로 설치하듯이 이들의 신이니까 유니버설. 예, 이들 신에게 찾아가가지고 경의를 표하는 게 로마인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그 친화적인 제스처였던 거죠. 그런데 거기는 굉장히 이상한 종교였던 거죠. 그 지성소에는 대제사장도 들어가면 안 되는데 폼페이우스는 저벅저벅 들어가는 거예요. 다른 종교에는 그런 곳에 들어가면 그 신의 신상이 있거든요. 그런데 갔는데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그냥 휘비들고 뭐야 하고 나왔다. 아무것도 없네 하고 나오는 거예요. 담배 하나 떼릴까? 이러면서. 그게 유대교와 그 기독교 역사에서는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에요. 근데 이제 이슬람교는 이런 지성소도 일단 없어요. 비슷한 의미의 카바 신전이 메카에 있긴 하지만 그건 말 그대로 그냥 성지고 지성소 같이 할 때 들어가면 안 되는 곳이라는 건 일단 없고 그 점에선 기독교와 같아요. 그런데 율법을 가졌다는 점에서 그리고 율법을 중시한다는 점에서 율법으로 사회를 만든다는 점에서 유대교와 같지만 율법이 적용되는 범위가 뭐 차등이 있다거나 그렇지 않고 모두가 평등하게 법 아래 있다. 이거는 뭐 법치주의 같이 유대교보다는 좀 나아진 거죠. 그죠. 여러모로 경과 정과 교를 다 아우르고 있죠. 들여다보면 볼수록. 그래서 이 이슬람교의 특징, 이슬람교만의 특징을 보면은
대충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뭐 기부 의무가 있어요. 신자의 의무에. 어디에 기부를 하는 거죠? 빈자, 가난한 사람들한테. 5가지 의무가 있는데 이걸 보통 5기둥이라고 해요. 네. 그래서 이슬람 모스크 가면 기둥처럼 생긴 오벨리스크가 5개 있어요. 이게 그걸 상징하는 건데 이 중에서 뭐 신앙 고백, 기도, 단식, 순례 이런 건 그냥 종교적인 의미의 의무잖아요. 근데 하나, 자카트라고 하는 자선의 의무가 매우 특이합니다. 이거는 이제 부자, 특히 상공업 부자한테 부과되는 건데요. 재산의 2.5%나 농민이 1년간 생산하는 양의 한 10%에서 20% 정도를 1년마다 내놓는 거예요. 복지에 쓸 세금이네요. 그렇죠. 즉 부자들한테 따로 세금을 크게 물리는 거예요. 근데 시키는 게 종교고 주체가 종교고 법이 율법이다 보니 자선이라고 돼 있네요. 이걸 다시 뒤집어 보면 종교가 경제적인 부의 재분배를 강제하고 네. 있는 거예요. 그죠. 경제 정의를. 네. 제도 정도 스스로 규정한다니까. 그리고 이거는 되게 우리한테는 충격적인 건데 여권 신장이 있어요. 여권 신장이 있다. 가장 극명하게 드러내주는 예가 일부 다처제예요. 아이러니하게도. 네. 왜냐면은 이슬람 이전에는 그 녀석이 말하는 그런 게 아닙니다. 뭐 와이프가 있는데 처제가 여러 명이다. 뭐 그런 상스러운 개념이 아닙니다. 뭡니까 그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제한과 기준이 없는 게 아니라 다음 주에 물어보자고요. 예. 제한과 기준이 명확해요. 네. 제한은 딱 4명. 4명이랬죠. 지난주에도 살짝 얘기가 나왔죠. 그걸 이제 좀 더 풀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유형이 너무 말도 안 된다는 듯한 얘기를 해서 이건 꼭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았어요. 뭐? 일부 다처제 얘기는. 자, 4명인데 4명까지만 둘 수 있고 결혼을 하면 이제 지참금을 안 갖고 올 수도 있지만 어쨌든 처가에 돈을 내야 되잖아요. 매매혼 비슷한 풍습들이 남아 있으니까. 근데 처가에 내는 돈과 별개로 아내한테도 목돈을 안겨줘야 돼요. 이 돈은 처가도 남편도 못 건드리는 그 아내 한 명만의 것이에요. 위급하거나 비상시 혹은 뭐 어쨌든 무슨 일이 있을 때 쓸 수 있는 돈인 거예요. 지금 설명드리는 부분에서 강조돼야 되는 지점은 이거 같은데요. 여권 신장이라는 단어를 써주셨으니까 왜 신장인지를 얘기해야 된다. 그 전에 그런 게 없다. 그 전에 비해서 많이 개혁한 거다. 4명의 한계, 4명 이상 둘 수 없다는 한계, 및 그리고 그 전에는 신부 측 입장에서 보면 기부만 있었다가 테이크가 생긴. 뭐 테이크가 있다고 해도 네. 목돈을 모으기란 쉽지 않았는데 뭐 호의에 기대는 수준이었겠죠. 그런데 이제는 율법에 의해서 정확하게 돈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좀 이제 그 녀석스러운 건데 그분스러운 섹스도 부부 생활도 그리고 이제 만약에 남편이 갑자기 죽었어. 그러면 재산 분할에 대한 권한도 그 아내 전부에게 동등하게 돌아가야 돼요. 그리고 아내들에겐 가정 문제가 있어. 뭐 남편이 막 때려. 혹은 아내들 돈을 막 뺏어. 그러면은 남편을 고발할 수가 있어요. 고발. 어디다 고발하는 거예요? 가정법원. 대충 그런 식이죠. 그러니까 그 이슬람 국가에. 나라에. 그게 이슬람 율법에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당연히 뭐. 그러니까 율법이 국법 위에 존재하는 것으로 여기까지는. 아니요. 율법이 국법이에요. 예. 정교일치라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후순위 아내를 뭐 2번째, 3번째, 4번째 아내를 드릴 때는 먼저 있던 아내 전부의 동의가 필요해요. 동의. 오케이, 우리 동생으로 삼을래. 여보 데리고 와도 돼요. 라는 얘기를 다 받아야 돼요. 4번째 아내 맞을 때는 아마 3명한테 받아야 되는 거죠. 그렇겠죠. 예. 그러니까 이거를. 그전엔 안 그랬다는 게 중요하고요. 네. 남편을 사용자로 놓고 아내를 노동자로 보잖아요? 그러면 경영권에 참여 가능한 노조를 주는 셈이에요. 그렇네요. 그러네요. 네. 근데 생각해보세요. 일부 다처제가 발생한 배경에는 뭐 문화적인 뭐 특징 이런 거 다 빼놓고 뭐 남자가 모자랐다 이런 거 다 빼놓고 보면은 사실 남성에게 권력이 굉장히 크게 기울어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네. 이걸 어느 정도 여성 쪽으로 좀 땡겨놓은 거예요. 그죠. 그 기울어진 운동장을 약간 좀 내려놓은. 네. 그렇게 해놓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웬만하면 하지 마. 라는 얘기가 그런 얘기가. 그런 취지로. 여기까지 가는 거. 이렇게 딱 얘기가 나와요. 네. 현대 이슬람의 신학자들도 사실 이렇게 해석해요. 일부 다처제를. 그러니까 무함마드가 가르침으로 딱 정해놓고 싶었던 건 거기 써 있는 것보다 어감상 야 예전에 비해 이렇게 후퇴시켰는데 그래도 이걸 해야겠냐? 그쵸. 라는 거다. 그리고 거의 암묵적으로 쿠란에 대한 해석을 뭐 시대가 많이 변했으면 갱신할 수 있게 해놔요. 물론 기초 해석은 딱 정해놓고 여기서 어느 정도 바운더리 내에서 계속 앞으로 나아가라라고 해요. 그러면은 이런 율법에 대한 의도가 뭔지가 딱 나오는 거죠. 지금은 여기까지, 하지만 후세 너희들은
더 많이 나아가라. 였겠죠. 홍 연구가가 자꾸 젠틀하니까 제가 망가져야죠. 볼 수 있습니까? 보면 볼수록 이런 감이 안 들 수가 없는 거예요. 확실히 그 전에 시장에 나와 있던 OS들보다 진보해 있다. 네. 리비전의 여지까지 둔 OS가 나온 거예요. 네. 비슷한 정교일제 계열인 유대교회 모델과 생각해보면 엄청나게 발전했죠. 여자들은 바깥들에서 이방인들과 같이 있어야 되는 그런. 그러니까 그 전에 경전과 율법이란 조지 부시 2세 같은 소리를 하고 있잖아요. 내가 죽은 뒤의 일을 내가 뭘 신경 써? 그냥 내가 말한 대로 해. 예, 그런데 나중에 리비전을 어떤 식으로 새로 할 것인가에 대한 간략 하나만 지침을 내려줬다는 거예요. 예. 나중에 이때 되면 개정하고 뭐 하면 개정해. 이런 것도 그 부분은 물론 중요하죠. 어감상으로라도. 네. 예. 건들려면 건들어라. 하고 남겨놨다. 그리고 무함마드는 이 율법을 자기 위에다 놨다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자기도 4명을 넘지 않았고 4명 중에 3명은 계속 바뀌었지만 아이샤는 끝까지 있었고 이거 정략 결혼이나 복지 결혼이다 지난주에 얘기했는데 예. 놀라셨어요 그때. 네, 딱 생각해 보세요. 사도의 전부인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있는 과부가 있어요. 이 과부는 당연히 사도가 챙겨줄 수 있는 돈이라든가 사도 본인의 돈은 아니었겠지만 네. 돈이라든가 아니면 명예 같은 걸 받고 이혼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겠죠. 이슬람에 의하면 이혼도 완벽한 합의 이혼이어야만 해요. 소방 맞는 게 없다. 네. 뭐 불륜 이런 그건 일단 논외고. 네. 근데 이런 걸 갖고 있다면은 이 여자가 이 과부가 무언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바탕이 되겠죠. 마치 그 사도의 처단의 하디자처럼 그녀가 상단을 소유했던 것처럼. 그리고 이것도 빼먹었네. 딸에게도 유산 상속권을 줘요. 참. 그리고 이제 아이샤 이븐 아부바크르 이 여자도 9살에 시집와서 거의 뭐 영재 교육을 받은 것 같아요. 왜냐면은 무함마드의 언행을 다 기억하고 있다가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이슬람의 두 번째 경전이 하디스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사도 무함마드의 언행록이거든요. 이걸 적은 게 누구? 주로 아이샤.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적을 때 옆에서 잠깐만요. 그 문구는 그게 아니었어요라고 얘기한다든가. 이 종교 사업의 중요한 참모였군요. 그렇죠. 그래서 아이샤에게 주어진 칭호는 믿는 자들의 어머니예요. 핵심적인 기술직이었거나. 예. 네. 뭐랄까 거의 뭐 최초의 율법학자? 그 정도인 거죠. 그래서 초기 이슬람 정립에 공을 세웠고. 근데 조금 이제 이 아이샤의 율법 해석이 조금 이상하게 돌아가는 부분도 있어서 이후에 이제 이슬람이 여권 신장을 안 하고 억누르는 쪽으로 변환되는 아이샤의 과도 좀 있다. 그래요. 이것만 살짝 언급하고 갈게요. 나중에 얘기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근데 뭐 수세대 뒤에 또라이가 해석 잘못하는 거를 예측하기란 참 쉽지가 않죠. 그게 생각납니다. 줄 베른의 15소년 표류기라는 줄 베른의 그 소설이 있죠. 네. 거기 보면 그 15명인가 16명인가 아마 15명에서 한 명이 추가되든가 그럴 거예요. 그 배에 타고 있던 그 선원? 흑인 선원이 하나가 있어요. 거기 섞여 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얘네가 이제 15명이 이 섬을 가지고 이제 민주주의를 하잖아요. 지들 나름대로. 네네. 그런데 이 흑인한테는 투표권을 안 줘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줄베른이 그 인종차별주의자라서라고 하기보다는 이용이 중요한 지적을 해주네요. 네. 예. 근데 줄베르는 왜 이 아이한테 투표권을 줄 수 없는지를 소설 내에다가 핑계를 대거든요. 뭐래요? 그냥 흑인이니까죠, 뭐. 그렇기 때문에 똑같이 친구처럼 지내되 투표권까지는 줄 수 없는 거예요. 네. 자신의 어떤 진보적 성향과 상관없이 현재의 관점에서 봤을 때 절대적으로 뒤떨어져 있는 맞아요. 것. 그러니까 이슬람이 왜 진보적인 개념이냐. 라고 이제 제가 놀랬냐, 놀라는 척을 방송에다 대고 했느냐라는 설명을 이용이 해준 거죠. 예. 그 시대에 비교했을 때는 이런 선택을 한 사람이 정치와 경제와 종교의 권력을 다 휘어잡았다는 게 기적적인 일이다. 그렇죠. 실로 기적적이고 신화이다. 그렇죠. 왜? 100년 뒤에 지금 우리 청취자 분들 중 많은 분들도 동성애가 뭐 병의 주범이 되고 뭐 고칠 수 있는 거고 이런 식으로 저희한테 메일 보내주시잖아요. 여러분이 잘못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뒤처진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이지. 물론 여러분들은 100년, 200년 뒤에 우리 후세에게 그런 사람이 있었대라고 한심하게 기억에 남겠지만 그건 우리같이 뒤처진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어쩔 수 없거든요. 동성애를 무서워하고. 우리가 과거에 살고 있기 때문이죠. 다른 면에서는 되게 진보적이고 어떻게 보면 되게 맞는 말만 하시는 분들 중에서
동성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그런 경우엔 맞을 말을 하시잖아요. 뒤떨어져 있다면은 그분은 아이샤처럼 기억되는 거죠. 용어를 정확히 처맞을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런 경우. 맞아요. 그리고 뭐 그런 의미에서 이슬람은 또한 인간 평등도 도모합니다. 우상 숭배 금지라는 개념이 기독교에서는 솔직히 제가 기독교인이지만 거의 순수하게 종교적인 의미로만 근데 그게 이제 율법에서도 꾸란에서도 절대로 하지 마 이런 게 아니라 대충 그냥 안 걸어도 되지 않겠냐 정도의 제언 정도라고 전 들었는데요. 그거는 제가 정확하게 말씀 못 드리겠어요. 네. 아직 쿠란을 다 읽지 못해서. 네. 근데 어쨌든 기독교에서 읽어와. 나가. 와. 왜 한 번 갈고야 방송이 이렇게 진행되는 듯한 느낌이 드는. 청취자분 저 싫어하시면 안 돼요. 청취자분 이게 지금 이유가 있어요. 이게 지금 몇 년째 15년째 계속되고 있는 대화의 패턴입니다. 얘를 15년 보시잖아요. 저처럼 보시게 될 거야. 네, 더 심하게 돼. 저는 이렇게 UMC 손을 들어줄 수밖에 없는. 와. 답답해. 죄송합니다. 방송에선 사람이 안 나오잖아. 그럼 약속 하나만 해줘요. 뭐. 나중에 환타님한테도 짜증나면 똑같이 해. 그 계획 세우고 있어요. 아직 많이 안 친하니까. 네. 천천히. 모두 같이 좆되자. 네. 알았다. 아무튼 이 인간평등이라는 게 우상숭배라는 게 지금부터 말할 개념은 기독교는 조금 나중에 중세 중기 말기쯤에 개발을 해요. 근데 이슬람은 시작부터 이 얘기를 하는데 신 앞에 모든 인간이 평등하다. 신 앞에 모든 인간이 평등하다. 율법은 신이 내려주셨다. 따라서 율법 아래에는 왕도 누구도 따로 없이 모두가 평등하다. 인종과 나이와 성별이 없다. 계급도 없다. 이거를 헌법. 기독교는 맨 처음에 이런 단초를 제공을 했어요. 예수와 바울이. 마그나카르타구만요. 예, 근데 이 교황청의 설정이 살짝 퇴색됐다가 나중에 발굴이 되는데 이슬람은 시작부터 이걸 딱 때린 거예요. 심지어 교조인 사도 본인도 이 아래에 들어가요. 비슷한 율법 계열인 유대교만 다시 생각해봐도 그렇죠. 이방인과 여자는 차등 적용을 받아요. 그러니까 이게 다른 아브라함의 종교를 윈도우즈로 보면 이게 iOS예요. 그러니까 유대교에서 그 정도 차이는 있다. 유대교에서 기독교와 이슬람교가 나왔는데 유대교는 신학적으로 제가 볼 땐 훨씬 더 우월한 버전이고 이슬람교는 사회적으로 훨씬 더 우월한 버전이라고 봐요. 유대교 신자분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이거를 매우 강하게 강조하니까 사도는 자기가 신격화되거나 영웅화될 것을 경계해서 자기의 초상도 그리지 못하게 해요. 그래요. 네. 제가 물뚱님 트위터 못하게 한 거하고 비슷하네요. 이건 거의 이거는 확실치 않은데 하디스에 실제로 이런 의도를 얘기했다고 기억이 돼요. 근데 요즘은 우상화하기 때문에 그리지 않는 수준이 됐죠. 네. 지금까지 나온 이 얘기들을 종합을 해보면은 이슬람이 목표로 했던 거는 신학적인 형태는 왠지 오래전에 고대의 유대교 버전으로 돌아가는 것 같이 보이는데 그 버전은 이 형태를 가지고 만들려고 했던 것은 사회정의, 정의였어요. 그래서 그 이리님이 한 이슬람 신학자한테 물어봤대요. 기독교의 정신은 사랑이다. 이슬람 정신은 무엇이냐? 이 학자가 뭔 놈의 방송에 광고주가 이렇게 많이 등장해? 조언자야. 잠깐 생각하더니 이슬람의 정신은 정직이다. 정직? 네. 신과 인간 앞에 정직한 곳이다. 근데 저는 이 말을 다시 해석하면 정의라고 해석하고 싶어요. 정의. 정의. 이놈의 발음. 정의. 이런 거죠. 모두가 평등하다. 그러니까 경제적인 완전한 평등, 공산주의까지는 힘들어도 최대한 보정을 해주겠다. 이런 의도. 모두가 평등하니까 3인주의. 네, 당장은 힘들어도 여자들이 자기 힘을 찾을 수 있게 도와는 주겠다. 이런 의도. 참 이거 21세기에도 아직 못한 걸. 네. 교조 역시 신의 율법. 이게 곧 국법이죠. 정교일치니까. 법 아래에 최초의 왕이 그 밑에 들어가는. 회사 생활할 때 그런 사람들 있죠.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일들에 대한 토대를 만들어 놓고 자기는 뒤로 빠지는 그런 사람들 있어요. 신외에는 인간이 어디에도 매이지 않게 하겠다는. 근데 최후의 사도도 그러지 않았다는 거 아니야. 이거는. 자기가 그 밑으로 들어가면서 자신을 율법 아래에 종속시키는. 네. 신의 율법 아래에만 있고 나머지에서는 모두가 평등하고 자유로운. 역설적이죠 사실. 근데 이것이 종교적인 자유의 진리 아닌가요 사실은? 오직 신 앞에서만. 나한테 물어 내가 신이냐? 나 따지고. 알았어 미안해.
내가 사과하고 싶잖아. 물어보고 싶은 게 뭐였던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런 의도를 가진 종교가 네네. 신정합일의 종교가 이슬람교였어요. 그리고 그 종교를 우리는 창시했다고 하자고요. 창시한 무함마드가 죽었어요, 갑자기. 네, 가셨어요. 그러면 이 사도의 양자이자 사촌이자 첫 제자이자 최측근인 이건희 알리가 이번엔 틀렸어. 알리가 틀렸어. 땡. 네. 누가 봐도 후계자의 위치인데. 네. 이재용이? 아니야. 이대 아직. 네. 그쵸. 재용이는 다음 시간에. 예. 알리가 과연 사도의 후계자가 될 수 있을 것인가? 될 수 있을까요? 이게 끝이군요. 내일 알아보시죠.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이야기했습니다. 알리의 파란만장한 인생을 들여다보시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홍 연구관은 이번 에피소드에 별로 이렇게 그 무게감을 두지 않으셨는데 저는 가장 중요하지 않았나? 무게감 뒀어요. 필요한 내용만 뽑아와서 열심히 떠들었구만. 또 이런 또 느낌이 안 좋은 말을 제가 하게 되네요. 내가 아니라면 아닌 거야. 얘 폭구나. 전두환. 감이 안 좋아. 머리가 빠지기 시작하는 것 같아. 하여간 가볍게 준비해 주셨는데 저한테는 상당히 비중 있게 들렸다. 저도 어감을 잘 따져야죠. 이런 종교다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이러려고 했던 종교다. 예, 맞아요. 예. 지금 우리가 이슬람의 소리 뭐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이슬람이 IBS 이런 게 아니에요. 현재 이슬람이 이렇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IBS 좋다. 네. 우리 저 중대 앞쪽 지나가다 보면 우리 원음 방송 이렇게 보면서 보잖아요. 그런 게 이슬람의 소리 이런 게 아니라. 여기 옆에도 불교 방송. 맞다, 그지. BBS 있지. 이음 방송. 예. 뭐야 그게? 그래. 이음 방송. 네네네. 네. 내일 뵙죠, 이제. 예, 그렇습니다. 그런 얘기를 간단하게 드렸습니다. 이 종교는 뭐 하려고 했던 종교였고. 그렇게 만들어져서. 사람들도 신기하게, 그러니까 제가 아까 가장 신기한 부분 말씀드렸죠. 이런 종교를 만들려고 꿈을 꿨던 사람이 어떻게 돈도 벌고 전쟁도 승리해서 실제로 그런 세상을 만들었다. 네. 엄청 넓은 세상을, 그것도. 그 당시의 세계지도. 이 세계지도라는 게 인구가 있는 곳이 지도잖아요. 그 당시의 세계 지도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한 종교를 만들어냈다. 예. 그리고 이제 쉽게 생각하면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근데 지금은 왜 이러냐? 예. 그런 얘기로 가려는 게 이 프로젝트입니다. 기가 끝났습니다. 승가겠습니다, 이제. 예. 그렇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우리 뉴스 시간에도 듣는 단어들에 대한 설명이 시작될 것입니다. 예.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이야기를 해보기로 하죠. 예. 그렇습니다. 예. 길지 않은 시간이었는데도 벌써 정신이 멍해지고 있는. 진짜요? 네. 또 잃었어, 그새? 왜? 집중력이 저하되면서. 난 아직까지는 난 진짜 똑바로 들었어요. 재밌었어요. 예. 네. 이용이 또 체력이 안 좋아졌고요. 그리고 또 이용의 힘의 근원이 있었어요, 원래. 덥수룩한 옆머리. 맞아. 그게 없어지고 지금 지금 이거 뭐라고 써? 바이브레이터 머리가 됐잖아요. 아니 머리가 되게 아슬아슬하게 귀두컷은 아닌 푸른 구락부 머리가 됐어요 지금. 그 동네 미용실에서 못 봐주겠어요. 내 옆머리를 수확당하고. 옆머리를 이렇게 집단으로 쓰려고 조금만 더 위로 쳤으면은 딱 귀두컷인데. 진짜 3년을 봤는데 최악이야. 저기 놀리지 마요. 재수 씨는 뭐래요? 진짜 속상한데. 힘을 잃었어요, 이용이 지금. 옆머리가 없어서. 재수 씨는 어떻게 평가를 해요? 그러니까 나쁘지 않다고 하는데 그게 진짜 나쁘지 않아서가 아니라 제가 너무 상심하니까. 표정을 봐야 돼. 그러니까 만삭에 그런 X도 아닌 일로 스트레스 받으면 안 되잖아. 아발레도 써. 제가 상심하는 모습을 이렇게 보기가 딱해 보였나 봐요. 그래서 결혼 잘했다. 네. 오늘 이 시간에 카인, 홍성갑, 이슬람 역사 연구가가 수고해 주셨습니다. 내일 이 시간에도 다시 뵙겠습니다. 지난주에 쉬었잖아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XSFM입니다. 모든 걸 정리해뒀지만 뭔가 아쉬운 그녀의 다이어리. 스테픈 울프 컬러 다이어리. 지갑이 비싸다고 자랑하는 그의 말이 설득력 없어 보인다면 스테픈 울프 클립 포켓. Steppenwolf Genuine Leather.
컴스테이션은 조용한 형제들과 함께합니다. 바른 선택, 바른 선택. 1599. 음주운전으로 매일 평균 142명의 사상자가 발생합니다. 대리운전 1599-1599. 명절이 아니어도 좋은 선물 한우박스. 박근혜 대통령이 동대문 시장에서 구입한 패션 아이템을 청와대가 공개했다는데요. 와! 뭐가 화나는 줄 알아요? 뭐요? 나 어린 시절에 말이죠. 네. 전두환 이순자 커플에 대해서도 말이죠. 네네. 땡전 뉴스가 아무리 열심히 했어도요. 뭘 입었다, 뭘 샀다를 보도하진 않았어요. 80년대보다 조금 더 쌍스러워졌어요. 이 친정부 보도의 패턴이. 수준이 더 낮아졌어요. 물론 아까 이용이 설명해준 4대강 보호에 대한 느낌하고 좀 비슷해요. 달라진 게 없고 예전하고 똑같은 듯한 느낌의 권력욕 가득한 멍청한 정부가 들어섰어요. 네. 달라진 건 언론의 수준이 너무 낮아졌어요. 왜 이러지? 이거는 물론 이거는 자연스러운 흐름이기도 해요. 글 쓰는 이가 글 쓰는 일에 대한 자부심이 줄어든 건 어쩔 수 없는 일이거든요. 글 쓰는 일이 모든 이의 것이 되어버렸고 인터넷 혁명 이후에 어쩔 수 없는 일이긴 한데 그렇죠. 다른 나라에 비해서도 너무 수준이 낮아요. 옷을 뭘 샀는지를 왜 보도해? 이건 청와대가 공개했다고. 청와대가 공개한 걸 보도한 게 문제 아냐? 그러네. 원래대로면 그따위나 공개하고 있냐고 승질을 내는 게 그러니까, 언론이 할 일 아냐? 공개하는 것은 보도해줄 걸 바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받아주니까 던지는 거지. 네. 청와대가 기획사요? 저도 주변에서 오랫동안 보니까요. 이것도 알아냈어요, 제가 최근에. 그건 말씀 안 드렸죠. 언론사를 어떻게 하면 만드는지도 제가 알긴 알아냈어요. 할 수 있는 일이더라고. 그냥 세무서에 가서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씨발 자본금도 필요 없어. 네. 하고 명함 돌리고 가서 배 내밀고 앉아가지고 커피가 이렇게 달아 이러고 있으면은 와서 광고를 준다? 그거 가지고 회사 만들 수 있어. 근데 그런 언론들이 만든 기사에 대해서도 민주평톡 좀 길게 하는 날 다뤄볼 생각입니다. 네, 그 전에 지금 오래된 언론인분들이 그래서 이제 화가 나서 그럼 내가 해보겠다라고 시장에 들어간 다음에 다운표 기사 안 쓰고 우라카이 기사 안 쓰면 살아남을 수 없으니까 점점 망가지는 과정. 새롭게 이 시장을 좀 살려보겠다고 등장하는 혈기왕성한 잘 배운 집단들이 모여서 공부 열심히 한 집단들이 모여서 어떻게 다른 언론인들처럼 다른 언론사들처럼 전 국민의 평균 수준보다도 매우 낮은 지적 수준으로 언론 장사를 하고 있는가를 꾸준히 지켜봤는데 그거 보면서 저는 계속 소심해진 거죠. 예. 야 이거 나 같은 놈이 하면 나도 또 한 몇 개월 내에 망가지겠구나. 예. 그래서 할 수 있다는 건 알았거든요. 근데 못할 것 같아요. 무서워서. 근데 요즘 언론사들 뿌려대는 기사 보면 네. 그러니까 옛날에는 진짜 좀 지적인 사람들이 기자를 했잖아요. 네. 지적이고 많이 배우고 뭔가 소명의식이 있는 사람들이 했다면 그런 기사를 쓰려면 평균보다 보통 이하여가지고는 그런 걸 멘탈이 감당하지 못해요.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 기사를 하루에도 몇십 개씩 써내고 있는데. 그래서? 네, 그걸 우라카이에 해대고 있는데. 네, 그렇습니다. 그 순간에 저희들이 생각할 수 있는 건 그 정도밖에 없습니다. 언론을 까는 게 제 스타일이라 계속 까긴 까는데, 그러면 이제 기성 언론들이 할 수 없는 콘텐츠를 자꾸 열심히 나쁘지 않은 퀄리티로 생산을 해내야 되지 않겠는가. 거기에 제발 우리 덕질 연구가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많은 SNS에 몰지각한 청취자분들이 지켜주셔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지각 없는 청취자들이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청취자를 이거 크고 준비 더 열심히 해서 내일 이 시간에 이 이야기를 좀 더 이어가 보겠습니다. 저희 세 사람이 그대로 출연할 겁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XSFM입니다. I, D, W, K